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탈탈탈입니다. 오늘 29회 김형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몰수복수 212회, 213회 출연하셔서 이제 북한에서의 직업 관련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좀 개인적인 삶을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29회부터 이제 제가 보조 MC에서 MC 역할을 맡고 이제 오늘 정원재 박사님이 보조 MC 역할을 맡아주려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김형수님, 북한에서의 삶은 몰수복수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거기서 이제 워낙 이렇게 많았지만 왜 이분이 탈북을 하셨을까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 탈북 동기부터 좀 자세하게 듣고 싶어요. 예, 제가 어디에 가게 되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다른 분과 달라서 북한에 있을 때 종합대학도 졸업했었고 또 좋은 직업도 가졌던 사람인데 왜 탈북을 결심했냐 이자고 여쭤본 이야기인데요. 예, 참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제가 이제 오늘 쭉 이야기할 건데 참 다른 분들한테는 어찌 보면 좀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예, 남보다는 삶이 그렇게 힘들진 않게 살아왔던 것도 있었고요 하니까 예, 그래 좀 다 오늘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네네. 그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예, 우선 왜 탈북했을까 할 때 그 이제 동기가 있었겠죠. 네. 예, 그거 좀 이야기하죠 뭐. 네. 예. 우선 그 탈북 동기라 하면 어느 한순간에 쉽게 딱 요순간부터 일어났다 이거 아니거든요. 예, 제가 전에도 한번 피득 이야기했지만 가장 큰 동기는 고난행군 시기. 그때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시신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또 저희 중학교 동창 친구가 밀수했었는데 그 친구의 도움으로 제가 라디오를 이제 그러니까 북한에서 판매되는 라디오 아닌 중국에서 직접 밀수꾼한테서 받은 그 다이얼 돌릴 수 있는 그 라디오를 저한테 제가 받게 돼가지고 그거 통해서 대북 라디오를 듣게 되면서 결국 탈북하게 됐죠.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40년 세월 아마 북한에서 그렇게 선동을 받고 살아온 사람이고 세뇌됐는데 3일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라디오 듣고 순간에 북한이 제 머릿속에 꽉 차 있던 그 사상이라고 하는 그 기둥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3일 만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첫날에는 의심을 했고 두 번째 날에는 막 고민을 하다가 세 번째 날 들을 때는 딱 손쳤어요. 진짜 맞구나. 이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도 개혁 개방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하면서 외부를 못 알게 하는 것이었구나. 라디오 들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제는 내가 이거 라디오가 그 순간에 그 라디오가 나를 우물 안에서 우물 밖으로 띄어내보낸 그런 이제 혹시 그게 어느 방송인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지금도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제가 한 6년을 들었어요. 예. 6년을요? 네. 매일이요? 매일은 못 듣겠죠. 네. 왜냐하면 항상 위험하고 주의스럽다 할 때는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들으면서 제가 물론 라디오가 많습니다. 대북 라디오가. 정말 귓가에서 딱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라디오가 꽤 되거든요. 네. 예.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우선 라디오가 이제 미국에서 방영하는 우리 한국말 방송인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소리 방송. VOA. 네, VOA죠. VOA 방송. 그 방송하고 그다음에 RFA 방송은 드문드문 듣게 되는데 그건 그렇고 또 가장 많이 들었던 게 국동방송이라 해가지고 기독교에서 하는 방송 있잖아요. 너무 잘 들려요. 네, 김장환 목사님. 네, 맞습니다. 네. 그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그 KBS에서 지금 한민족 방송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때 제가 들을 때는 사회교육 방송이었어요. 그걸 실제로 들으셨군요. 예, 진짜 잘 들립니다. 근데 그 방송이 저를 이렇게 고마운 대한민국에 저를 인도한 등대불과 같은 또 그다음 희망이었고 정말 전 너무도 그 대북 방송을 사랑합니다. 그럼 그 방송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보내나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부자의 실체에 대한 것, 그들의 그 뒷생활, 그런 것들을 많이 내보내는 거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건 한 가지 뭐냐면 각종 탈북자들이 온 게 다 분야별이 다릅니다. 근데 북한은 각 분야별로 이쪽에 있는 분야 사람은 그거 다 비밀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지역 내부 비밀이라든가 서로 다른 기관 걸 모르거든요. 근데 이 대북 라디오 통해서 오히려 북한에 있으면서 몰랐던 것을 다른 나라에서 보내주는 한국에서 보내주는 라디오를 통해서 제가 그 지역에서 난 일이 그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좋은 라디오 있었고 우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와서 생활하는 그 모습과 전 세계 나가 살고 있는 우리 탈북자들의 생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도 좋았어요, 라디오가.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제 생활은 그 라디오가 저희 생활과 삶의 전부였어요, 사실. 그럼 그거를 6년간 들으신 거예요? 2003년부터 탈북한 그때까지 계속 매일은 못 들어도 종종 많이 들었죠. 가리하면 한 일주일에 어떨 때는 한 2, 3일씩 듣고 네, 혹시 어디 동원 나가 있거나 그때는 못 들었죠. 근데 어떤 자주 들었습니다. 근데 중독되더라고요. 네, 낮에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담배 중독, 뭐 술 중독 이런 말 하잖아요. 네. 라디오 그래서 라디오 중독도 있다. 왜냐하면 그거 듣기 위해서 낮에는 직장 나갔다가도 짬짬이 있잖아요. 점심밥 먹고는 자요. 저녁에 라디오 들어야 되기 밤에 때문에. 라디오 들으려고? 네. 그러면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서서히 그럼 혹시 라디오에서 6년간 들으셨잖아요. 네. 그럼 가장 기억나는 내용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미국에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에는 이제 미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의 삶을 이제 소지한 그런 네.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에 또 좋은 게 있었냐면 그러니까 팝송 있잖아요. 팝송. 네. 북한에서 들을 수 없는 그 팝송에 대한 걸 이제 노래가 나오고 그걸 번역을 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게 진짜 경쾌하고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왔었고, 네. 그다음에 보고 싶은 얼굴, 그린 목소리 같은 우리 KBS 한민족 방송에서는 정말 우리 탈북자들이 한국 와서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이런 것들도 이제 정말 이제 저 얼마나 행복할까 막 그때는 막 저도 막 그런 생각도 났었고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리고 국동방송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북한에서 그 종교가 발원지었다는 그런 내용을 하는 그 전문 프로가 또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참 그런 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기회도 와닿는 게 경제가 보인다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경제가 보인다? 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네. 근데 그게 이제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이 자본주의 시장 사회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은행 거래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소지한 것들이. 근데 실질적인 걸 알려주네요. 네,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어떤 생각들 하면 막 종이를 꺼내고 볼펜 항상 준비해요, 제가. 가져줬다가도. 왜냐면 순간에 놓치는 게 숫자가 있잖아요. 달러 얼마였다, 월급 얼마였다, 뭐 쌀값이 얼마다 하면 그거 적었다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수판을 꺼내가지고 전자수판 있죠. 네. 꺼내서 환산해봐요. 이게 북한하고 대비해봤을 때 얼마고 한 달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였구나 이렇게 그런 거 막 대비하고 막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쌀 얼마나 살 수 있나 네, 이런 네, 거를 네. 계산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실례 들어서요 한 번은 북한에서 오신 탈북자가 한국에 와서 버스 기사 하시는데 한 달 월급이 그때 제가 들은 게 93년도 처음 들을 때예요. 근데 그때 충격받았죠. 166만 원을 타는데 그걸 이제 쌀값으로 쭉 환산해 보니까 북한은 좀 쌀이 기준입니다. 모든 걸 다 쌀에 대비해 보거든요. 네. 계산해 보니까 그때는 거의 한 500kg 이상을 살 수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북한에서 공무원 생활하는데 북한에서 말하면 사무직 아닙니까? 근데 제 월급 자체가 시장 나가면 쌀 1.5kg도 못 샀어요. 보급 자체. 네, 그래서 제가 한 400배 차이 나더라고요. 400배. 그래서 제가 내가 한 달에 400배 차이 나는 북한과 남한에 대한 그거 느끼는 순간부터는 탈북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항상 탈북이라는 게 그리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6년간 라디오를 들으셨는데 6년 동안 탈북을 할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신 건가요? 그래 준비보다도 항상 탈북하게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있었죠. 근데 기회가 오면 한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기회가 반드시 어떤 계기가 생겨야만이 탈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정적인 동기가 따로 있나요? 예, 동기가 있죠. 제가 처음에 북한에 있을 때는 그 라디오 하는 중에 한 탈북자가 하는 소리가 통일되면 북한의 부동산이 엄청 뛸 거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는 그때 저는 탈북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돈이 있었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돈을 모으고 계셨군요. 예, 그랬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장사도 하고 밀수도 하고 막 그런 방식으로 돈도 먹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직업이 또 이제 돌격대 자해 참모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오기 전에는 공무원 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동원에 나가서 간부들이 그 어느 돌격대 책임자를 하는데 저는 자재를 맡아봤었어요. 네. 한국에서 오는 시멘트 있잖아요, 시멘트. 네. 네. 그것도 이제 막 오게 되면 그 관리해가지고 건설 현장에 이제 배분해주고 하는 그런 걸 제가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걸 몰래 빼돌려가지고 돈도 막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래 그 당시에 제가 돈 모으기 꽤 됐는데 그 라디오 듣고 또 한쪽 순간에 그러면 난 탈북은 온 가족이 가는 게 온 가족이 간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원산에 가서 집을 사가지고 거기다 좀 하다가 통일되면 아마 원산이 좀 괜찮지 않겠냐 해가지고 2007년도에는 원산까지 갔었어요, 제가. 부동산 투기를 투기하려고. 하시려고. 예. 그래서 가서 집 알아보고 독집 하나 지금 딱 살려고 해서 $2,500를 달라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이거 살 테니까 딱 해서 해놓고 지금 왔는데
그리고 지금 탈북할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 사놓고 통일을 대비할 것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한쪽으로 그때 미련이 뭐냐면 김정일이는 나보다 20살 이상 더 나이 많으니까 나보다 빨리 죽을 것이다. 그때 근데 북한이 붕괴될 것이다. 와병설이 또 나오니까 그때는 제가 맞다. 저 분명 빨리 죽으니까 죽고 나면 내가 그래도 자유로운 세상이 되고 우리 북한도 적어도 그래도 중국처럼 개혁개방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던 찰나인데 2009년도 딱 1월 달이 됐는데 라디오 딱 듣는데 뭐 나오냐면 북한 주민들은 누구도 몰랐어요. 김정은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김정은 라디오에서 주민들은. 먼저 들으셨군요. 네, 제가 대구 라디오 듣고 그다음에 완전 실망했어요. 이게 아니구나. 저 김정은이 나이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 20년 더 아래로 낮은데 네, 이제는 84년생이죠. 이제는 김정일이 죽는다 쳐도 저 김정은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는 밝은 세상 보지 못한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내가 탈북하려고 바로 이제 일주일 지나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한테 전화했어요. 브로커한테. 그래가지고 탈북할 준비 다 완료하고 했는데 벌써 두 번째 전화할 때 현장 체포된 거죠. 보이부에. 그러면은 보이부에 그러면은 잡혀서 그럼 바로 탈북은 못 하셨겠네요. 그렇죠. 어디로 끌려가셨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라디오 듣고 나서 지금 탈북 결심했잖아요. 네. 전화하니까 조선족이 하는 소리가 전화상에 제가 그때 장사 좀 하면서 중국 핸드폰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방이라고 하는 중국 조선족이 있거든요. 야, 나 지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생각을 좀 고쳐 먹어야 될 것 같다. 여기 보니까 지금 형씨가 뭐 김정은 소리 하니까 조선족이 더 먼저 알더라고요. 그거 모르고 있었냐고. 우린 지금 아직 우리 당에서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니까. 그거 지금 이게 중국이라든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김정은이 지금 북한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북한 주민만. 네. 근데 그 당시에 또 처음 지금 김정은도 2008년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혹가 나오는 게 대구 라디오에 김정남이 소리 나오거나 아니면 네. 김정수 소리 나왔어요. 근데 김정은은 진짜 나오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어린 게 된다니까 그 다음에 순간에 제가 그래 그 중국 조선족 하는 소리가 그러면 알겠다. 내가 알아봐 줄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한 3일 만에 다시 전화하자 해서 시간 약속해놓고 3일 만에 전화하는데 저희 집에 전화하니까 전화가 잘 안 잡혀요. 저희 집은 좀 약간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친구가 딱 강 옆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초롱이라고 그 집에 제가 갔어요. 가서 지금 저녁에 전화하는데 그 초롱이 그 친구는 직장 나가 있고 집사람이 지금 있어가지고 자리 피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고 있는데 좀 있다가 보현 3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이 손에는 뭐 있냐면 그 우리 TV 그 리모컨 있잖아요. 전파 탐지기. 네. 핸드폰 정말 탐지기였어요. 근데 3명 들어왔는데 한 사람 손에 있는 게 얼굴 불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불이 푸툭푸툭 하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거 지금 전파로 지금 잡아서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 현장 체포돼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저를 무도 안 봅니다. 들어오자마자 때리죠. 구타하죠. 구타해가지고 매를 쳐맞고 그리고 지금 쓰러져 있는데 진짜 그 3명이 나를 두들겨 패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왜 때리냐고 하니까 이 새끼 하면서 제 주머니 한 명부터 손 꺼내던 게 스마트폰 딱 꺼내가지고 이놈아 이거 때문에 너 지금 맞는 거야 알았어 하고 또 때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북한은 보이부 애들 자체가 때립니다. 먼저 시작은 때리기부터 시작해요. 때려가지고 한마디로 혼쭐을 뽑죠 처음에. 그러고 나서 다 벗어서 옷을 싹 다 뺏기고 팬티만 하나 입혀놓고 싹 다 뺏기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팬티 상태에서 이제 다 검색하여 뭐 있는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옷을 입히기 전에 다 검열하면서 옷을 입혀요. 이렇게. 안에 뭐 들었나 살펴보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탈북하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좀 밀수 한번 하려고 그때는 이 CD 플레이어가 잘 돼가지고 제가 CD 플레이어를 많이 들이다가 그 이제 넘겨주고 밀수 좀 했거든요. 그 CD 플레이어를 한 번 좀 또 또 밀수하려고 그때 그 조선족한테 그날로 이제 넘겨보내려고 돈을 11,000위안을 제가 중국 돈 11,000위안을 제가 넣고 온 상태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돈 딱 나오고 하니까 이놈이 이봐라 이놈 새끼 하더니 그 다음에 돈 다 압수당하고 북한은 개인이 위안돈을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자체가 불법이죠. 불법이죠. 집에 돈 있어도 나오면 그건 해수당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개인은 외화와 바꾼 돈표로 갖고 있어야지 그렇죠. 외화 자체를 갖고 근데 있으면 그 당시 위안화 바꾼 불법이죠. 돈표도 없을 때니까요. 네. 그래서 잡혀가지고 벌벌 끌려갔죠. 네. 그럼 보이부 끌려가서 또 조사 받으시고 얼마 만에 나오셨어요? 근데 좀 기회가 좋았습니다. 제가 그날 지금 잡힌 게 7시쯤 잡혀가지고 보이부 끌려 올라간 게 3명이 지금 저를 지금 결박해서 끌고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도망치지 못하게 때리고 패고 하고 그다음에 이게 자전거가 제가 자전거를 그날 타고 갔었는데 자전거를 끌라 해서 자전거를 지게하고 자전거에다 이 손 이게 쪽지를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그리고 앞서가라고 하니까 자전거 끌고 좀 올라가는데 손이 맸으니까 이게 도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보이부까지 싱싱하고 지금 보이부가 또 언덕 빠집니다. 벌떡벌떡하며 올라가고 뒤에서 따라오면서 이놈들이 왔어요. 하니까 15이부 3층에 지금 그 구류장도 있고 그다음에 고문도 하고 때리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
진짜 말만 들었지 처음 가봤거든요. 아, 그 실존하는군요. 그래 그때 잡혀서 올라가니까 한 8시부터 아침 새벽 4시까지는 죽도록 매를 맞았죠. 잠도 한 잠도 못 자고. 네, 그래 하여튼 매 맞다 보면 정신 잃어가지고 쓰러지면 또 물 끼얹고. 물 끼얹어 깨나 보면 얼음덩어리 같은 게 막 이 몸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때가 2월 달이니까 아마 밖에 이제 물을 했다가 얼어질까 항물 막 쏟아부은 것 같아요. 겨울이죠. 근데 눈 떠 보니까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제 볼이 보이는 거예요. 볼이 시퍼런 게 이게 너무 부어가지고. 예. 그래 제가 새벽 4시 그때 그러니까 저한테는 때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네가 이 돈이 안기부돈 뭐 이딴 소리 하지 않는가 하면 너 중국에 있는 사람하고 전화한 게 누구하고 했냐 뭐 이렇게 따져 묻고 그다음에 기본 얘들 하는 소리가 그거죠. 이 핸드폰 가지고 제가 이미 전에 탈북을 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이미 전에 한국에 와 있던 저희 고향 친구들하고 내가 2번인가 통화한 적이 있었어요. 브로커한테 부탁해가지고 사실 가면 괜찮을지 어떨지 이게 좀 또 저도 또 아무리 라디오 듣고 들어도 불안하죠. 직접 보인한테 알고 싶어가지고 네. 물어보니까 번호 알려주더라고요. 그 친구 지금 어디가 사는데 뭐 전라도 어디서 산다. 근데 그 친구 전화번호가 이거니까 한번 너 전화해봐라 해서 조선족 그 대방이 알려준 번호 해가지고 한번 전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핸드폰에 그게 찍혀 있는 거랑 삭제한다 이런 걸 모를 때니까 야 이놈 새끼야 너서 지금 저 남조선하고 전화했던 거 다 있는데 이 새끼 하면서 막 그러면 때리는데 나는 아니다 막 하면서 내가 막 난 탈북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접수한 적도 없고 막 하는데 그래 엄청 매를 맞았죠.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쓰러지고 막 하다가 새벽 4시에 딱 눈을 처음 맞다가 지금 정신 딱 차리는데 얼음 지금 물을 끼얹었으니까 지금 제가 정신 차린 거예요. 결국. 근데 그놈들 딱 내려다보더라고요.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놈들 중에 지금 어떤 말을 그때 해서 기억나냐면 우선 처음에 때리기 전에 야 이 새끼야 여기는 보안서가 아니고 사람이 섰다가 죽어서 나가는 보이브라는 건 알지. 이 새끼야 여기서는 입을 벌리지 않으면 강제로 벌리게 하고 하면 뭐 험담하면서 야 하면서 증명서 꺼내는데 이름을 감추고 지금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게 시보이브 반탐처 지도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 반탐처 사람인데 이름이 밑에 안 보여주는데 후에 제가 알았어요. 후에 제가 탈북한 다음에 여러 후에 오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알았는데 저를 취조하던 놈들 두 놈 다 나를 놓치다 보니까 바지 벗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 이름이 날 전부 때리고 했던 놈이 김광석이라는 건데 이제 통일되면 꼭 가서 이제 계산을 하죠. 잊지 않고 가서 계산을 하셔야죠. 네. 꼭 해야죠 무조건. 근데 그런 김광석이라는 놈이 결국 바지는 벗었어요. 근데 이름 나와도 되는 건가요? 이름 나와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는 지금 그렇게 저를 그럼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한 그리고 그런 장자 잊을 수 없죠. 그러면은 그렇게 당하시고 그럼 새벽 4시에 눈을 떠서 바로 나온 게 아니실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나 계셨어요? 눈 딱 뜨니까 바로 나왔죠. 그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눈 딱 뜨니까 야 날만 딱 보니까 시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날만 밝으면 이제는 우리 집을 가택 수사하면 라디오 나오잖아요. 라디오 나오면 제가 저희 친구 사촌 형이 라디오를 듣다가 잡혀가지고 총살당하는 거 제가 봤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게 딱 떠오르고 그다음에 제가 탈북하기 전에 2008년도 11월 달에 3명을 공개 처형하는 것도 제가 직접 봤던 기억이기 때문에 그때 순간에 야 나는 다 죽었구나. 그러니까 그때 처음엔 생을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난 죽었으니까 우리 가족이 불쌍하다, 애들 불쌍하다 이런 생각만 들면서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내 몸, 이제 내 신세로구나 하면서 딱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니다. 그래도 아직은 이제는 내가 두뇌 싸움 하는 오직 그러면서 그때 그 속담이 생각나더라고요. 범위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로 차리면 산다. 이 딱 속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근데 저는 원래부터 담배는 안 피웠어요. 북한에 있을 때도. 근데 내가 예시문 보고 그 담배 좀 줄 수 없냐고 하니까 딱 그놈이 살기 뛴 웃음 딱 치던 게 한 대를 꺼내주는 거예요. 탁 주면서 야 이놈아 한 대 피워. 그래서 딱 쟀죠. 라이터 딱 또 붙여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이놈아 너 우리 당에서도 간대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 용서해준다. 솔직히 다 말하라.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되는 게 제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치고는 내가 저놈을 유인해서라도 이기서 나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보이부는 24시간 무상 보초를 서고 있어요. 그리고 3층인데 겨울이다 보니까 관건장치라고 이제 비닐 딱 창문을 막았기 때문에 살창 다 있지 뛰낼 수가 없습니다. 여름 같으면 그래도 공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겨울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다가 저 집까지 가는 노상에서 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는 신용을 했죠. 사실 내가 이 말 자체는 내가 죽는다는 거 알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을 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남순에 제가 가려고 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게 되면 저희 집에는 내가 탈북하기 위해서 준비해놨던 36,000 위안의 중국돈도 있습니다. 그 돈 다 제가 드릴 테니까
정말 그건 극비밀리에 몰래 드릴 테니까 보현 선생님은 그걸 가지고 나를 살림만 주면 제가 다시는 가려고 생각하지 않겠으니까 우리 애들 제가 죽게 되면 우리 애들이 불쌍해서 그런다 막 사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정이지만 난 기본은 돈이고 그보다도 지금 내가 살아서 나가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들 중에 세 놈이 있던 게 뭐라고 한참 그러면 뭐 용서해준다 하던게 돈 어디 있어 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집에 가면 예비 핸드폰 하나 또 있고 핸드폰 또 있다. 그리고 라디오가 집에서 나오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 지금 어떻게 나가는 저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라디오 나오면 다음날 아침에 무조건 저희 집 가택수 갑니다. 제가 만약 계속 뻗치게 되면 그럼 라디오 나오고 가면 저는 또 다시 그다음에 공경에 빠지죠. 그래 제가 그랬죠. 살려주게 되면 제가 다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돈 위치를 물어봐서 제가 돈 위치는 제가 설명해 줄 수 없는 게 저희 집이 독집이었어요 그때 독집인데 숨겨놓은 위치가 다 따로따로 숨겨놨다. 근데 그때 숨겨놓은 위치가 제가 집에 가면 오디오 있잖아요. 오디오 그 소리통 2개 있잖아요. 소리통 뒤에 나사 틀고 한 3문제를 거기다 넣고 또 하나는 비닐다 싸가지고 그다음에 천 주머니 매달아가지고 이불장 있지요. 그 뒷면에 나사못 하나 박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하나 걸어놓고 하나는 또 이제 꼭대기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면 북을 놨는데 그 북에다 감춰놓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위치를 다 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독집인데 다 이게 숨어놓고 감춰놨기 때문에 찾기 어려우니까 제가 이때까지 너무 지금 불편하다 힘들고 그럼 고문당하는 게 막 여기다 가운데다가 나무를 박아놓고 막 어깨를 눌러가지고 어깨가 이 무릎도 다 지금 거의 나간 상태였거든요. 난 이렇게 난 진짜 운신도보다는 형편이니까 도망 못 같이 친다. 내려가면 도망도 못 친다. 같이 내려가면 고생해주고 다시 올라와서 비파서 샀을 테니까 제발 나 좀 살려달라. 돈 다 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말 쭉 하다 보니까 이놈들이 봐라 너 살려주니까 어떡하니 너 지금 이제부터 다시는 고쳐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 일컷이어가지고 옆방에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옆방에 고문하는 방 말고 옆에 사무실 같은 게 있는데 근데 방 안에 불 켰지만은 저 바깥 어두우니까 창문으로 이제 거울처럼 사람 보이잖아요. 내가 이 서 있다면 머리 숙이고 서 있는데 딱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쟤네 세 명이서 지금 쑥덕쑥덕 하던 건데 완전히 그 환희에 넘치는 웃음을 짓더라고요. 야수 같은 웃음. 공돈 생긴다. 예, 그거죠. 어마어마한 공돈이 생긴다. 큰 돈이니까. 그 얼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세 명서 그 돈을 지금 쟤네가 이제 아마 생각했겠죠. 얼마나 화날까. 그 딱 보는 순간에 야, 근데 그러던 건데 한 놈이 나와서 3명 중에 한 명만 날 따라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집까지 가서 제가 집에서 유도하고 탈출했죠. 네, 가장 중요했던 게 제가 라디오 듣다 보니까 라디오 한 3년 듣다 보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라디오 듣다가 만약 뭐인가 둘이 닥치면 도망칠 수 있는 비상 출구를 만들어 놨었어요. 집에다가. 그걸 제가 생각하니까 제가 무조건 집까지 내려가야 내가 탈출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가지고 제가 유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그걸 알지 못하니까 따라 내려왔던 거죠. 그러면은 같이 집으로 내려가서 도망치실 때 그럼 돈은 하나도 못 챙기셨고 하나도 못 챙겼죠. 그게 다 압수당했습니다. 그 돈은 하나도 없이 다. 가들이 그 돈 있는 거 아니까 거의 우리 집을 3일 동안 벽체를 다 까버리고 다 해서 몽땅 다 완전히 파괴버렸어요. 집을.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우리 가족은 하나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몽땅 다 이제 싹 집을 거죠. 완전히 싹 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다 나오고 다 했죠. 근데 어떻든 뭐 집에서 제가 잡혀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예비 핸드폰을 갖다 주고 돈 가지고 들어가는 척 하다가 제가 비상구로 뗐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대로 탈출하셔서 바로 탈북을 다시 준비를 하신 건가요? 네. 근데 그 비상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제가 처음에 살 때는 아파트 살다가 라디오 듣기 시작하면서 제가 단층 쪽으로 내려갔었어요. 근데 단층집 내려간 이유도 여러 가지 방식이 아파트는 뭔가 하다가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높으니까. 아니 높은 게 아니라 문에 들어가서 밖에 나오려면 뒤를 나가자면 창문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단층은 공간이 사방으로 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단층이 장점이 있어요. 근데 또 북한 집들은 춥다 보니까 문을 열면 부엌이고 그 부엌 다음에 북한에서 정집방 그래요. 정주방. 그러니까 거실 같은 건데 네. 근데 북한에서 정주방이라는 게 제일 아랫방이죠. 아랫방이 있고 아랫방 거쳐서 윗방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다른 방 올라가요. 근데 저희 집도 부엌 문 열면 왜 부엌이 문 닫는지 알죠? 추운 지방이니까 네. 방으로 문 열면 순간에 찬바람이 확 들어오면 영하 20도 30도 막 들어오면 순간에 방이 타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엌은 1차적으로 온도를 거슬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집 지을 때 부엌으로 들어가서 부엌 거쳐서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게끔 이제 구조 만들었거든요. 여름에는 창문에 열어놓고 하지만 겨울에는 살창 다 도둑문 많다 보니까 시살창 되고 다 방막되기 때문에 이 보현들 압니다. 들어오면 문 밖에 와서
부엌 앞에 문턱에 앉기만 하면 들어갔다 나오지 뭐 어디 나올 데가 없다는 거 알거든요. 입출구가 하나니까. 하나밖에 없다. 네. 근데 저는 그 라디오 들으면서 만들어 놓은 게 비상 탈출구. 정수방 아랫방 거실이 있고 또 다음 방이고 그 다음 방이 또 있었어요. 저희 집에. 네. 그 방 마지막 방인 빈 방이면 창고처럼 썼죠. 근데 거기에 보면 구석에다가 구멍을 딱 뚫고 비상구를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고 이제 옆에 이제 장대기 있는데 장대기로 쭉 당겨가지고 밀면 그 문이 고리 밀면 뚝 떨어지고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사다리가 위에 보관된 걸 갈고리로 쭉 당기면 사다리가 이제 걸쳐 내려와요. 그러면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사다리 당기고 문 딱 닫으면 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통과하면 쭉 옆집 있죠, 옆집. 네네. 그 옆집 밭이 있어요, 야채밭 같은 거. 그 밭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이놈들이. 그래 그때 다행히도 그거 있었으니까 제가 탈출을 한 거예요. 아 정말 천만다행이네요. 네, 근데 지금도 막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당하니까 첫째로 이제 내려올 때는 막 너무 다리 아팠잖아요. 네. 그다음에 각성되는 게 어느 순간에 아프다는 이런 아픔을 모르고 막 아픔이 느껴지질 않아요. 초인과적 힘이라는 게 뭔가 지금 생각하면 그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탈출에 나왔을 때 있잖아요. 네. 나오니까 허겁지겁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도망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비 핸드폰 갖다 주고 돈 가지러 들어가는 것을 하다가 했잖아요. 네. 근데 나와서 지금 옆집 바닥 떨어지는데 개가 막 짖더라고요. 근데 개 짖는 소리에 보통 개들이 두문두문 짖으니까 아마 개 짖는 소리 듣고도 아마 내가 탈출했다 생각도 못 했겠지 아무래도. 그는 와 이게 개 짖으니까 막 너무 즐거워해가지고 황당해가지고 막 뛰어서 도망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참 달리게 하는데 뛰어가는데 지금 한참 보다 보니까 제가 가는 방향이 지금 뭣도 없이 뛰어가는 거예요. 보이부 내려왔던 방향을 그대로 막 가는 거예요 진짜. 그걸 딱 서서 아 내가 지금 어디로 가지? 그럼 생각해봤어요. 아, 친구 집에 가서 숨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열차 같은 게 있으면 열차 같은 건 탈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하다가 그건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날만 밝으면 돈을 하나도 안 들고 나오죠. 구도 없죠. 근데 그보다도 이제 날만 밝으면 국경 봉쇄합니다. 그리고 친구 집이고 뭐고 다 뒤지면 제가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한 5시쯤에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다음에 쫙 이제 그 넘을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경비대가 붙지 못하는 벼랑턱이 있는 얼룩굴이라고 북한에 해산에 가면 얼룩굴이라고 하는 이제 기찻길 옆에가 그 위가 벼랑이에요. 거기는 탈북자들이 대체로 이제 경비대도 탈북 못하기 때문에 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묘진해가지고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숨어 있다가 경비대가 2시간에 한 번씩 이제 교체하잖아요. 교체하는 시간에 내릴 때 있죠. 근데는 2월달이다 보니까 영하 한 25도, 26도 됐어요. 그때 엄청 그 벼랑을 뛰어내리셨다고요? 아니 벼랑이 있는 거인데 밑에는 벼랑은 아니고 위가 벼랑이고 그 밑에는 보면 또 이제 뚝이 있어가지고 이제 중국 그 강 있죠. 압록강 해서 내려가는 길인데 그것도 한 4, 5m 돼요 높이가. 근데 그 밑에 중간쯤에 이제 전화선이 경비대가 쟤네 쓰는 전화선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에 제가 그런 건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몇 번 중국에 넘어가 다녔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장사하려면 돈을 보내줬는데 물건이 안 오면 제가 직접 가서 본인 만나서 야, 그 물건 빨리 보내달라 이렇게 할 때가 몇 번 됐으니까 몇 번 그 위치로 해서 넘어갔던 기억이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지고 그때 다 얼었잖아요. 근데 그때 가다가 이제 설화해서 안 서면 총을 쏴서 제가 순간에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숨어 있다가 뛰는 순간에 지그자그형 있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만약 설화해서 총에 맞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상하게 그 다리도 못 쓰고 어렵던 고문당했던 몸이 그때는 아픔보다도 그 사라진다는 생각에 쫙 뛰어서 또 이렇게 그 어디 영화에서 나오는 거 한번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 이전에는. 근데 그때 그 동작이 되더라니까요. 막 왔다 갔다 하면 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담장이 딱 붙으니까 그다음에 숨이 확 나오네. 중국 그 담장이가 쑥 나오고 그다음에 중국 도심을 통과하는 것도 새벽인데 그래서 좀 조용은 하더라고요. 근데 개 짖는 소리도 나고 하는데 사람 다니는 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서 가지고 그 앞에 탑산이라고 올라갔었는데 그때가 한 새벽 한 8시가 됐어요. 오전에. 그 노정이 엄청 힘들어져요. 올라가서 보니까 그때 이제 머리 만져서 땀이 쫙 났던 건데 머리 만지니까 이 땀의 머리가 그 세 줄 있죠. 세 줄. 그러니까 얼었으니까 쫙 성기다 고슴도치 털 같은 게 세 줄처럼 됐고 땀이 온몸이 이 옷자치가 다 땀으로 푹 젖었어요. 근데 옷자치가 고문당해가지고 이 피투성이였을 거 아닙니까? 피투성이죠. 피투성이고 여긴 다 이제 다 얼었고 이건 다 터져가지고 이 중국서 끼민 거 아닙니까? 이 두 코로 끼맸죠. 그때 이게 그때 고문당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그때 지금도 상처가 있으시네요. 상처 있죠. 흉터 흉터가 있네요. 있죠. 그래 그때 넘어가서는 내려가려니까 동네에 가서 구걸질도 못 하겠더라고요. 배고파도.
왜요? 너무 행색이 행색이 그러니까 순간이 네. 잡혀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선 제가 말도 지금 중국말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탈북하라고 결심했을 때 두 가지는 선행했습니다. 우선 중국 지리를 위해서 지도첩을 하나 구입했고요. 조선족한테 부탁해서. 그래서 제가 중국 글자는 거의 다 알거든요. 대학 북한에 있을 때 연구하다 보니까 중국 이런 서적들을 제가 번역도 하고 이렇게 우리 참고 원서들을 번역하다 보니까 중국글은 거의 다 알기 때문에 지도 작업하고 두 번째는 그 일반 해안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탈출했다가 이제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은 그 좀 드문드문 시간 날 때마다 보다 보니까 그래 그 지도를 공부를 했었죠 제가. 그래서 하여튼 산에 올라가지고 야, 배고프니까 내려가서 구걸질 좀 해야 되겠는데 뭐 좀 달라기도 하고 해야 되겠는데 이 얼굴이 말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 그 상태 되면 무조건 신고 들어가서 무조건 잡습니다. 네. 뭐 무조건 신고 포상제도가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거의 일주일은 내려가지 못했어요. 우선 산에서 헤맸고요. 진짜 산에서 그럼 먹는 거는 그럼 그래 제가 한 4일 정도는 진짜 아무것도 입에다 넣어보지 못했어요. 4일 만에 뭐 그때가 지금 음력 설 지나고 음력 보름 딱 지난 때였어요. 제가 넘은 그 다음 날이 음력 보름날 됐는데 중국은 풍습이 산에 직접 가서 음력 쏠 때는 옛날 자기네 그 이제 그 선친들 묘에 가서 제사 지냅니다. 근데 짐승들이 다 먹고 나서 남아있다는 게 페트병 물하고 술밖에 남은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온귤이 몇 개씩 있었어요. 근데 온귤이라는 게 진짜 그렇게 쓰다는 거 처음 그때 귤이 어니까 써지더라고요. 그걸 이제 동복주머니에다 막 넣고 처음에는 밤에 몰래 내려와서 그 동네 근처에서 오물장 있죠. 오물장에 보니까 동네 근처에 우리 대한민국처럼 깨끗한 오물장 아니고 막 무지 놓는 오물장이 있어요. 쓰레기장. 쓰레기장이죠. 네. 그 쓰레기장에서 우선 이 북한 옷 입으면 안 되잖아요. 옷 다 버리고 중국 옷들을 이제 버린 것들을 근데 옷 자체가 딱 이제 꽉꽉한 게 딱 철판 맞는 옷 같아요. 얼었으니까. 네. 그걸 이제 12시 낮에 12시 1시 그때 해가 쫙 비칠 때는 나무 등걸이다 이렇게 붙여놨다가 이제 말려가지고 털어서 옷 벗고 다 갈아입고 그리고 모자도 있죠. 모자도 이제 깊숙이 내렸어야지 보이지 않을 테니까 중국 모자가 또 북한 모자 같지 않은 그 중국 한족도 쓰는 모자가 있어요. 그거 뒤집어 쓰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오물장에서도 주워 먹지만 기본은 그 묘 옆에 가게 되면 묘지 거기에 이제 그 귤 조각 있고 페트병 있고 예전에는 그 눈 막 먹고는 농구면 설사만 할까봐 그래서 이게 뱉어버렸죠. 근데 페트병 있으니까 언걸 바에다 깨가지고 그 물을 먹고 그다음에 술 있죠. 전 그때 술이 저한테는 생명력이 있더라고요. 그게 술 있는 걸 이제 그대로 주무다 넣어가지고 조금씩 마셔요. 왜냐면 힘이 없을 때 그거 진짜 한 모금만 마셔도 핑 돌죠. 네. 힘이 생겨요. 아 그렇습니까? 그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러시아 사람들이 술을 먹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네, 근데 또 추우니까 이렇게 열나게 하기도 네, 하고. 그 묘지에서 주운 술이 그때 한 총 3병 됐는데 그게 꽤 저한테 큰 힘이 됐고 그때 또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막 가다 보면 눈판 있잖아요. 눈판에 이게 생열기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우리 찔광이라고 이게 아마 한국도 있을 거예요. 찔광이 비슷한 건데 생열기라는 게 북한 사람 다 알거든요. 그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겨울에 또 잎은 다 떨어지는데 열매만은 빨간 게 그대로 붙어 있는 게 많아요. 그 열매를 씨를 먹으면 이게 변비가 오거든요. 꽉 매가지고. 네. 그래서 씨는 버리고 그 살만 먹어요. 그리고 이제 한 줌씩 또 따다가는 가면서 또 씨는 버리면서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4일 정도는 빈속으로 살다가 4일 지나서 조금씩 이제 그 열매도 먹고 언귤도 먹고 알코올도 조금씩 먹고 하면서 그러면 행군을 계속 이어가는데 행군 이어가는 것도 그게 없잖아요. 나치판 없잖아요. 근데는 지도상으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북서 방향 가야 심양 쪽으로 가는 길이다 해가지고 산도 있잖아요. 길 아니니까 길도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막 헤쳐가면서. 네, 헤쳐가는 것보다도 보게 되면 길이 좀 눈이 보여요. 눈이 막 바람치고 하면 길도 보이고. 근데는 한 번은 큰일 날 뻔했죠. 왜요? 막 가는데 갑자기 팍 빠진 거예요. 그 빠지게 한 이렇게 막 거의 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뭐야? 보니까 바람질에 이 벼랑턱이 지금 눈이 과하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생각나는 게 북한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봄이 되면 눈이 다 녹으면 이런 산 골짜기 이런데 탈북자들이 시체들이 막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처럼 그런 눈 있잖아요. 그거 모르고 빠졌던 사람들이 헤어 못 나가지고 죽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니 안 되겠다. 이제 죽음을 가고 이제 큰 길 나서자. 그래서 그때 그다음에 한 일주일 지나서부터는 큰 길 나섰어요. 제가. 산으로 내려와서. 예, 왜냐면 그렇게 가다가는 근데 또 그때 또 왜 또 그런 계기가 됐냐면 산반 헤매다 보니까 밤에는 이제 별을 보게 되면 북극성 방향이면 북쪽이다. 북쪽에서 한 45도 각도로 해서 북서 방향이다 해가지고 막 무슨 무한정 걸잖아요. 근데
그러다가도 벼랑이 생기거나 내리막길이 길 못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는 방향이 약간 좀 삐그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일주일 돼서 내려온 데가 빙빙 돌아서 다시 압록강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저희 고장에서 쭉 올라가면 신파라고 하는 건데 중국으로 말하면 12도구가 되는 그쪽에서 지금 완전 엉뚱하게 지금 간다는 게 지금 간 게 아니라 다시 또 북한쪽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향은 안 되겠다. 그래서 도로를 타기 시작했어요, 제가. 도로 타는 것도 막 가다가도 먼데 뒤나 앞에서 차 소리가 나면 순간에 이제 그 가다 보면 이제 쓰레미장에서 옷을 또 버리고 흰 색깔 나는 옷을 또 골라 입었어요. 왜냐면 눈판에서 이제 차 오게 되면 소리만 나면 그 뒤로 딱 숨었다가 또 차 지나가면 보이게 위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한 거의 4일은 또 고생하면서 또 걸었죠. 계속 걸다가 그렇게 이런저런 고생 다 해봤는데 그때 한번 고생하면서 제가 제일 또 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사람이 굶으면 이 입에서 맛을 모르는 입 해가 맛 감각이 없어져요. 제가 한 번은 지금 막 가는데 웬 집 같은 게 어설프게 보이더라고요. 그래 가만 보니까 이제 농사하는 사람들이 산에서 농사 지을 때 여름에 와서 농사 지면서 지은 초막이에요. 그 초막이 있으니까 아사 저희가 좀 먹을 게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들어가봤는데 새까맣다네 안에는. 밖에는 약간 달빛이 좀 밝은데 들어가보니까 새까맣더라고요. 그래 막 손 더듬는데 순간에 지금 뭐 알이 두 개 딱 잡혔어요. 사탕이구나. 배고프니까 있잖아요. 사탕이구나 해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사탕인 줄 알고 하나를 입에 탁 넣었어요. 넣는데 아무리 맛감각이 없어도 처음에 사탕이라고 막 씹었어요. 씹으니까 얼결에 지금 당도 같은 게 느껴지는데 좀 씹다 보니까 당분이 아니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막 붙더라고요, 입에. 이 모양 보니까 그게 초였어요, 초. 초 쓰다 남은 나머지 초 있죠. 초꽁지예요. 그래, 그때 파라핀 파라핀 덩어리. 그러니까 양초 쓰다가 버리는 나머지 조그만 덩어리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 굶게 되면 평소에는 귀신을 본다는 거 있죠. 진짜 귀신을 봤어요, 제가 그때. 도로상에 나와서 일주일 됐을 때인데 그때도 뱀뱀 먹지 못했잖아요. 막 걸다 보면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낮에는 잠을 자면 안 돼요, 밤에. 왜냐하면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밤에는 계속 걸어야 되고 낮에만 자는데 어떻게 자냐면 낮에 그래서 한 12시부터 한 1시, 2시까지 그때만 잡니다. 그때는 한두 시간 정도만? 네. 해가 딱 비치면 해 비치는 그 나무 그루터기에 딱 양지 쪽에 이렇게 누워서 딱 자지요. 이렇게 자면 그때는 잠깐 자요. 그리고 또 이제 밤에는 계속 걸어야 되는데 사람이 자면서 걸른다는 거 그때 제가 또 더 목격했거든요. 보면 이제 눈이 왔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이제 그 도로가 이제 쭉 이제 도로가 이제 그 심양까지 가는 그 큰 고속도로 낸 겁니다, 그게. 근데 그 도로를 눈이 오게 되면 이제 쳐가지고 눈을 옆에다 쌓아놔요. 그럼 걸다 보면 밤에는 차가 안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밤 막 걸어갈 때는 가다가 어느새 피곤하니까 자요. 자면서 가는데 발은 가는데 이 머리 뇌수는 자는 거예요. 진짜 그 체험 못 해봤지 그런 거. 네. 제가 그때 딱 체험해봤거든요. 막 가다가 딱 막혀가지고 탁 오면 눈 속에 파묻히잖아요. 이게 눈 옆에 쌓는데 그럼 딱 떠보면 제 방향이 직선 방향 보고서 가다가 이제 탁 이렇게 옆으로 살짝. 네네. 그러면 거기다 그럼 또 눈 떠가지고 다시 또 방향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지금 막 가다가 그 길에 있다가 다시 또 정신 차려가지고 피곤하다 하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또 죽는다 해가지고 다시 또 병원에서 술 한 모금 또 마시고 또 떠놓고 그리고 지금 딱 가는데 한참 가다가 지금 근데 가만 보니까 앞에 양쪽으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마 귀신들이죠. 쫙 서 있는데 한 거의 20명 거의 돼요. 근데 앉았다 일어섰다 하기도 하고 제게 무슨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놀아가지고 와 귀신 나왔구나 귀신이구나 이게 그러면 제가 그때 순간 그게 느껴졌나요? 근데 제가 평소에는 그런 이제 미신 이런 건 전 믿지도 않죠. 근데 그때는 영양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야 귀신이라는 게 있긴 있었구나 무섭구나 이런 거 하면서도 내가 그때는 가다 섰지만은 내가 돌아서면 근데 마치 나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돌아서면 자들한테 뭐 기거나 뭐 문제 생기겠다. 대담하게 가보자. 그러다 간혹 가면서도 아니 귀신이라는 게 사실은 있을 수 없는데 계속 눈 비비고 봐도 진짜 움직이고 막 진짜 같아 보이거든요. 이게 헛것인지 아닌 건지도 잘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한번 마음 먹고 간다 하면서 가는데 점점 가면서 어느 한쪽으로 또 전 거짓말이야 잘못 본 거야 이런 생각도 한쪽으로 또 내가 잘못 봤거나 저게 지금 거짓말인데 헛것인데 내가 지금 착각하지 않냐 내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면서도 소름이 끼치는 거 있죠. 순간에 이게 머리카락이 막 곤두선다는 그런 느낌이 그때 참 또 막 느끼죠. 막 머리카락 곤두서고 섬찟한 거. 그러면 가까이 가봤는데 점차 한둘이 없이다가 마지막에 두세 명 있는 게 있다가 거기다 가보니까 없어요. 가보니까 나무들 서 있다면 그 나무에는 눈들. 그다음에 이 벼랑과 바위들이 있는데 그 눈들 이런 것들이 뭔데 착각이 지금 움직이면서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게. 그때 제가 와 귀신이라는 게 이렇게 보는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그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귀신은 없다. 사람이 이렇게
먹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 때 보는 게 귀신이었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나는 처음으로 귀신 봤으면 이제 다시는 귀신 보지 않겠죠 아무래도. 근데 하여튼 그렇게 귀신도 보고 예, 그 과정이 그러면 그렇게 중국 어쨌든 지금 헤매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어딘가 도착 뭐 목적지 같은 게 있었나요? 심양이었죠 저는. 왜냐면 심양 가게 되면 조선족들이 많이 산다. 네. 그리고 가게 되면 지나가다가도 조선 사람, 우리는 또 눈이 보면 아 저건 중국인이다, 저건 북한 사람이다, 아니면 저거는 뭐 이런 조선족이라는 게 약간 좀 알려요. 왜냐면 구분이 되죠. 자꾸 이렇게 만나 봤으니까 보다 보니까 좀 알죠.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그 숨었다가도 마을 같은데 근처 가서 조선족 사는 사람 있냐 하고 주셔보기도 막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그것도 만나봤거든요. 거의 한 12일째 될 거예요. 아마 어느 마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조용한데 어느 한쪽 구석에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는 두 명이 있는데 한 분 보니까 딱 중국말 하고 있지만은 이상하다, 우리 사람 같아 보여, 우리 조선족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 가까이 겁을 무릅쓰고 갔어요. 가서 아니 저기요. 한국말로. 우리말로. 네, 우리말로. 네. 그러니까 딱 보더라고요. 아, 저 지금 배고파 그러는데 좀 돈 줄 수 없냐니까. 우리말로 하더라고요. 빨리 가라고. 얼굴 지금 막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 도둑놈 본 거예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 도둑질하 나왔다가는 매 맞고 그런 사람들 꽤 되거든요. 그러면 딱 막 달아 빼더라고. 근데 그 사람 달아 빼면서 순간에 내가 따라가고 푼 것보다도 아차, 날 또 신고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다음 더 겁이 나가지고 산판에 올랐어요. 그다음부터는 한 두세 시간 동안 산에 올라가서 집수관에 숨어가지고 동정 살피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는. 네, 그러다가 어느 산골에 가니까 또 이제 막 그 산속 깊은데 길 옆에 보면 오히려 한적이 또 고마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막 배고파서. 정 배고플 때는 잡히겠으면 잡히고 말겠으면 말고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막 물 좀 달라 하면서 막 구걸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전기빵 이런 걸 갖다 주더라고요. 내다 주면서 빨리 가라고 그래서 제가 또 거의 수익 물 좀 달라고 막 그러니까 물도 또 한 병 주고 그래서 그분한테 너무도 고맙던 생각 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헤매고 다녔어요. 내내 걸어서 가신 건가요? 계속 걸었죠. 걷다가 제가 차 같은 거 드디어 전혀 못 만났죠. 타시고. 조선족 하나 고마운 분 만났죠. 네. 예, 차는 못 탔어요. 한번 차 타기 어디 탔냐면 너무 걸기 힘들어가지고 보니까 옆에 지금 나무를 막 심는 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내가 나무를 실어주면 그 차가 저 가는 방향 쪽에 서 있기 때문에 가지 않을까 생각돼가지고 가서 중국말로 잘 몰라도 뭐 대충 뭐 이렇게 말하니까 통하지 않을까 뭐라고 말하던 건데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한족 우리 전종은 한 명도 없고 제 의사를 느낀 것 같아요. 이거 좀 나무 실어줄 테니까 좀 태워달라 하니까 하여튼 그 실자고 해서 실어줬어요. 실으니까 타라고. 탔는데 거의 한 20km는 제가 또 이게 그 차 화물차 꼭대기 얼마 추운지 막 뒤집어 쓰고 그 나무 실은 꼭대기 타가지고 다 한참 가는데 지금 더 갔으면 좋겠는데 또 시원했던 게 다 왔다면서 내리라고 또 내려서 또 걸고 막 그랬죠. 근데 그게 한번 처음 타본 거고 그러다가 이제 오는 과정에 저쪽 진짜 하나 만났죠. 남자분 만났는데 사정 다 듣고 나서는 자기는 모르지만 내가 알아봐 줄 테다. 브로커라고 하는 그런 거 좀 자기 아는 친구 있는데 알아봐 주겠다고. 그래서 그 브로커를 소개받고 그래서 제가 그 브로커를 만나서 그 브로커가 도와줘가지고 근데 그 브로커도 사실은 저를 통해 돈 벌자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브로커 도움으로 그다음에 한국까지 올 수 있었죠.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그 고문을 당한 상태에서 도망쳐서 지금 그날 바로 중국으로 이렇게 막 걸으셨잖아요. 근데 전혀 어떤 치료 같은 거를 못 받으셨잖아요. 그때 못 받았는데 그때 이제 그 말씀 진짜 드려야 되네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매 맞았으니까 이게 르막이염 같은 거 있죠. 그거하고 이게 기침 가래 해가지고 숨 헐떡할 때 점점 매일 하루하루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영양도 안 되지. 그다음에 다리가 보니까 발 자체가 이 발 뒤쪽은 다 터갈라져가지고 살이 보여. 뻘건 살이 다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걸지 못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다시 걸자면 너무 아프고 계속 걸으면 그 걸는 정신이 이 아픔 좀 모르면서 걸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끈 같은 거 구해다가 이 뒤축곡에다 이제 깍 비끄러매고 막 이렇게 비끄러매가지고 갈라지잖아요. 갈라진 것들이 깊이 째겨졌으니까 그 비끄러매고 막 걸고 그랬죠. 근데 그때 진짜 이제 막 먹지 못하니까 사람이 막 몸이 도지기 시작하는 게 그때부터 기침 있죠. 줄기침 계속 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이제 몰래 지금 가는 걸음인데 근데 그때 또 어떤 생각했냐면 큰 길 가다가도 만약 잡힐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 정신병 환자처럼까지 이 비정상인 이런 사람처럼 지적 장애인처럼 행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꼬지 하나 주웠어요. 그래가지고 드문드문 이제 차 지나가다가 제가 모르고 막 걸다 보면 제 숨소리 때문에 뒤에서 오는 차를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차 지나가는 순간에 보면 차가 지나가는 그 순간에. 그러면 차 지나가더라도 사람이
후상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막대 가지고 막 기울면서 정신병자처럼 막 행동을 막 하고. 근데 그때 한 번은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야, 뭐 너무 힘들구나. 내가 이 순간에 내 손으로 눈을 다 이게 파괴시켜버리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자기 눈을 못 보더라도 살고 싶더라고요. 근데 당장 죽게 되는데 그러면 나를 북한까지 보내진 않을 거 아니냐. 그럼 말 못하는 것처럼 만들고 막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서 이제 좀 먹을 것도 주고 눈 없더라도 한국에 오면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생명은 네. 네. 그때 마지막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다행히도 그래도 그 브로커 고마운 분 만나가지고. 그러면 그 브로커분 만나서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 오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신 건가요? 한국 올 준비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브로커를 만나서 저 이야기하니까. 근데 돈이 하나도 없으셨는데 어떻게?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브로커한테는 그런 말을 했죠. 제가 가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몸 상태는 나쁘다. 제가 좀 치료 좀 받고 여기서 일을 시키면 그동안 내가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한국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방법이 있으니까 내 말만 들어라. 해가지고 나를 한 번은 어디 아는 집에 보냈는데 자기 집도 아니에요. 거기 있다가 전화하던 건데 갑자기 차가 왔는데 브로커니까 승용차만 딱 부르더라고요. 승용차가 와가지고 그거 태워가지고 저래 심양까지 쫙 나왔어요. 심양까지 나오는 게 밤에 탔는데 아침에 한 10시 돼야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눈이 또 그날에 또 많이 와가지고 길이 막히니까 한쪽 눈 치면서 앞에 눈 치는 차들이 눈 치면서 나오다 보니까 시간 많이 걸렸죠. 그래서 심양 딱 오니까 심양 그 서탑이라는 그렇게 북한 식당도 가까이 있는 거 몰랐어요, 사실은. 13개인가 14개 있습니다. 네, 그 서탑이 있는 그 중심의 아파트, 고층 빌딩, 오피스텔에 나를 딱 거기다 이제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일단 치료해야 된다 해가지고 약을 갖다 주고 치료시키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진짜 그때는 나를 영양 보충. 첫째로 해준 게 옷을 백화점 데려가 사입했어요, 저를. 네. 그 옷도 그때 뭐 위에 옷도 값을 다 왜냐면 나보고 하는 소리가 얼마 드는지는 봐야 돼. 공짜가 아니다. 아니니까. 예. 그래서 사주는 게 신발 뭐 8위안, 그 다음에 80위안 신발 좋은 걸 사주더라고. 그리고 이 위에 옷만 겉옷만 150위안짜리 옷도 완전히 그런 걸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옷 다 사주면 이런 값이 드니까 알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 사입히고 우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포르통이 좀 아무리 사기도 아직도 시퍼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약을 고약 같은 거 사주고 먹을 약 다 이제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지금 치료를 받고 그래 잘 먹었지. 혼자 독방에 있고 작은 방이에요. 네. 그래서 화장실 있고 방 한 칸 있는 건데 TV를 보라면서 그때 이제 드라마 그때 타짜라고 하는 드라마 있어요. 네. 그 도박꾼 얘기. 네, 그거. 네. 조승우 나오는. 경상도 말 그 영화인데 그거 갖다 주면 그것도 보라 그러고 TV를 켜기만 하면 한국 TV가 나오고 막 개그 콘서트 나오고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그래 그것도 보면서 그때 이제 그 사람이 나도 좀 치료받고 가야 되니까 일단은 너 한국 보내줄 텐데 나보고 하루는 보내주면 너가 이제 우리 같은 비용만큼은 내가 우리한테 이제 다 지불해야 되니까 우리 돈을 먼저 쓸 거니까 무슨 계약을 해야 된다 해서 계약서를 쓰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가는 방식을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가면 가는 게 있고 이렇게 저는 좀 빨리 가고 싶다고 하니까 야 임마 빨리 가는 게 돈 얼마 드는지 알아? 그래. 얼마 드는데요? 하니까 야 900만 원 들어. 900만 원이라는 건 그거는 저 남수선 돈으로 말하는 건데 900만 원인데 내가 앞으로 이제 우리한테 지불하려면 한국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90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괜찮다고 보여달라고 그걸로 나 가겠다고 어떻게 가는 건가 하니까 대련에서 배 타가지고 저리 인천으로 간다. 그래서 그거 보여달라니까 일단 치료받아야 되니까 낮에 꼼짝하지 말고 나가지 말고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 도움에 두 분이 와서 이제 저를 데리고 나가서 바깥에 식사할 때도 일찍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고 앉아서 가만히 나는 그 중 먹기만 하고 그랬죠. 근데 그럴 때는 또 그러더라고. 야 이건 우리 돈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커 먹어라. 이거는 계산하지 않겠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또 배 타고 한국 들어오신 거, 또 한국 정착기는 저희가 2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2부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탈탈탈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1부에서 아직 한국으로 지금 도착을 못했어요. 네, 아직 중국에 계십니다. 또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 중국 얘기부터 다시 지금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 일단은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치료하면서 지금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가고 싶다 하니까 그럼 좋다. 빨리 보낼 테니까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지금 여권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당시 가짜 여권이 여권. 근데 가짜 여권이보다도
일단은 그 당시에는 전자여권이 나올 때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여권하고 동시에 같이 쓸 때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 제가 통과하는데 항상 그래도 주의를 주는데 우선 사진을 찍었는데 얼굴이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아직 보니까 상처가. 예, 포토샵을 한다고 와서 저희가 하는 게 직접 그 기술자를 데려와가지고 하더라고요. 조선족이 꽤 잘하더라고요. 젊은 친구인데. 그래 해가지고 제 얼굴에 파란 걸 싹 붙이고 사람을 완전 번듯하게? 정말, 번듯하게 만들어 놓고 제가 지금 이런 그 북한말로 로마 옷 양복을 정장을 안 입었는데 정장 옷 입은 옷에다 딱 맞춰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찍어 사진을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건 되겠다 오케이 하던 건데 그다음에 얼마 지나서 여권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다 됐다. 그래 제가 이거 더 빨리 가는 게 배하고 비행기 있지 않냐 하니까 비행기는 이미 전에 다 예약도 있고 두루 복잡한데 그러지 말고 배로 가는 게 괜찮다.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좋다 배로 가겠다니까 주의 주더라고요. 배를 가더라도 남조선이 딱 도착할 때까지는 항상 긴장해야 된다고. 예, 알았습니다. 그랬죠. 그래 배를 타는데 밤에 타가지고 아침 10시쯤 도착을 해요. 네. 근데 한국에. 밤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잠이 안 와가지고 남들은 막 잘 자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와서 막 진짜 그때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고향을 떠났을 때 그렇게 아프던 가슴이 중국에서 또 이제 뜨게 되니까 그게 또 막 가슴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한쪽으로 두려움은 또 진짜 남선 갈 때까지 안전할까 하는 생각이 항상 옆에 사람들 주의하게 보게 되고 막 이렇게 예 그러면서 제가 아침 딱 날이 밝으면서 먼지 폭우가 다 보이면서 우리 인천항이 보이더라고요. 네. 정말 그때 기분은 아마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게 2009년도 그 해이신 거죠? 네, 그렇죠. 중국에 얼마나 계셨던 한 거예요? 40일 정도 됐어요. 40일? 42일 정도 그렇게 계셨죠. 그 인천항에 딱 도착했을 때, 배에서 딱 내렸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그때 기분이 제가 정말 그 표현을 흉내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아마 유명한 작가라 해도 그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됩니다. 근데 환희라고 하는 거 있죠. 환희. 그런 거 하고 뭔가 내가 이전에 삶이라는 게 없었던 사람 같은 그런 새로 태어난 듯한. 그러면서도 막 이게 온몸이 막 부풀어 오르는 거 있잖아요. 막 이게 뭔가 막 사람이 막 떨리기도 하면서도 참 그 감정이 있잖아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 막 만세를 진짜 부르고 싶더라고요. 막 이제는 됐다 이런 만세를 막 그렇게 부르고 싶었고 그다음에 그때 북한에서도 타고 있었던 시계가 있었어요. 네. 그 시계도 막 버리고 예, 제가 지금 남은 건 지금 유독 집에 보관되고 있는 게 북한에서 쓰고 있던 안경 있잖아요. 안경은 지금 아직까지 있어요. 보관하시나요? 보관하고 나머지 있는 거는 주머니에서 보관하고 있던 거 여러 가지 있던 거 다 버려버렸어요. 바다에다가 네. 바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항에 딱 들어섰죠. 들어서 가지고 그때는 막 근데 그때 브로커 말하는 거는 도착하자마자 이 나오면서 너는 반드시 거기 가면 이제 검색대 지나가고 그때 이제 사람한테 나는 북조선에서 왔다고 말해야 된다. 네. 그래서 당장 말했죠. 말하니까 순간에 그다음에 사람들 와가지고 딱 설하더니 그다음에 순간에 뭐 전화도 하고 하던 게 순간에 와서 한 시간 반도 안 돼가지고 차 태워가지고 쫙 가는 게 그다음부터는 우리 국정원 국정원 하나원 이렇게 쭉 나오시고. 들어갔죠. 중국 출국할 때는 이게 가짜 여권인데 무사히 통과하신 진짜 겁니까? 긴장해. 진짜 그 진짜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때 긴장했는데 이제 그때 걸리면 다 이제 만사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는 나한테 주의 주는 게 나갈 때 절대로 막 겁내하거나 뭐 이상한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사람 줄 쫙 섰는데 줄 몇 개 섰잖아요. 근데 많은 줄 서는데 지금 그 줄 중에 어느 줄 이렇게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이 지금 너무 많이 가고 이 뒤에 지금 이게 내가 섰던 데가 지금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쪽 가려고 하니까 왜 뛰어오는 게 걸로 나가면 안 되고 여기를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미 다 약속했던 그 선이라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그쪽이 난 절로 가니까 더 빨리 나가려고 막 이렇게 했다가 다시 오래서 이쪽에 다시 섰다가 나가는데 보면 지나갈 때 이제 컴퓨터도 있고 사진 이렇게 여권 사진 보면서 이게 얼굴 보더라고요. 그 이제 봤죠. 아무 말도 없이 통과된 거예요. 그 지나가니까 먼 데서 가면서 또 보니까 뒤에 그 브로커가 크게 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편하게 브로커가 거기까지 와서 네. 섬세하게 배려를 해준 거네요. 네, 근데 이 브로커가 혼자 아니더라고요. 배 다 탔는데 브로커 시킨 것 같아요. 자기 아는 친구가 조선족이에요. 분명 난 내 생각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와서 일하는 조선족 같아 보이는 친구 같아요. 딱 타니까 딱 오던 게 이자 리 선생이 그런데 그 여권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근데 타전에 그런 말 했거든요. 누구 이제 혹시 와서 여권 달라면 줘도 된다. 이제는 여권 타면 필요 없으니까 탈 때까지 필요하거든. 그러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늦건 달려서 그 사람한테 저는 전속이에요 그게 주고 예, 그러고서 타고서 안전하게 인천까지 왔었죠. 그 여권은 긴장하더라고요, 누가 진짜. 재활용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재활용했을지도 모르겠고 근데 내가 일단 가지고 들어오면 좀 나쁘겠죠. 네, 그렇죠. 가짜 여권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혼자 탈북하셨는데 혹시 북한에 있는 가족분들은 뭐 어떻게? 예, 어떻든 좀 아픈 상처죠 저한테는. 제가 탈북해서 제일 그저 마음이 내려앉았던 게 저희 어머님이었어요. 연세가 많으셨으니까 그 당시 나이가 71세였거든요. 그래 어머님을 모시려고 제가 브로커를 시켰어요. 한 6개월 지나서. 그래 어머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어머님도 너무 힘드니까 오시겠다 해가지고 브로커가 중국까지 넘겨와가지고 권명시까지 왔었어요. 왔는데 그 연세에. 네, 근데 그 오시는 게 브로커가 다 돈 주면서 하다 보니까 뭐 편안히 오죠. 근데 아니 곤명이면 베트남 접경지대 거기죠. 최대 거기 왔어요. 제일 네. 남쪽인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13명 탄 탈북자가 13명이 탔대요. 그 버스 안에. 네. 그러니까 연길에서 모여가지고 쭉 오는데 하루 만에 지금 오지 못하고 며칠 동안 사람 모아가지고 오더래요. 브로커가.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0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권명까지 왔는데 결국 지금 그 중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한 명이 보이브 스파이가 있은 거예요. 탈북자인데. 그걸 몰랐죠, 어머니가. 네. 그 권명까지 오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동북 삼성에서 잡히면 잡아도 나는 무조건 한국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끝나기 때문에 괜찮잖아요. 근데 권명서 잡히면 무조건 한국행이다. 한국행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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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이 스파이 되는 여자가 따라온 거죠,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잘못시킨 거예요, 여기다. 그러니까 잡히고 나서 권명시에서 지금 마지막에 아침에 떠나려고 버스 딱 타는데 조금 가려고 하는데 딱 검색돼서 딱 세가지고 거기서 올라와서 지금 한족 말고 우리 그 탈북자들만 딱 골라내는 10명 해서 옆에 버스 딱 세워놓고 완전 다 계획적인 거죠. 버스 딱 있더래요. 그래서 딱 다 태워놓고 가는데 한참 가서 그 다음엔 먼저 거기 이제 공항에 거기 들어가 있고 다음날 떠날 때 보니까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쪽에.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스파이인 걸로 네. 알고. 그래 지금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어머님네 잡혔을 때 같이 있던 어린 애가 있었어요. 네. 다 잡혀가지고 그때 단독 통해가지고 신호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걔 증언이 지금 와서 한국에서 대학 다닙니다. 걔가 이제 온 지가 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어른들은 무조건 못 나가지만 어리니까 걔는 내보낸 거예요. 할머니 집에. 어린이만. 네, 근데 걔는 나갔다가 부모들이 있었으니까 다시 또 왔죠. 네, 근데 걔가 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할머님이 고문 당해서 막 비명 지르던 소리도 하고 데려올 때 오면서 너무 어리니까 자기 손자처럼 막 아끼던 소리도 하고 어머님이 6개월 동안 그 보이브에서 엄청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다가 끝내 돌아가셨는데 그의 이야기는 할머니가 숨도 막 원래 천식이 좀 심했어요. 네. 막 숨 넘어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숨 모시고 막 비명 막 숨 넘어가려고 하는데도 약도 안 주고 막 그 고달파하는 거 보면서도 이 보이브 안에서 그러니까 어머님 끝내 그 안에서는 기관지 천식이 심해지고 조사받고 고문당하고 하는 가정이 이제 돌아가셨죠. 사람 취급을 안 해주네요, 완전. 네, 그래 결국은 북한은 보이브에서 잡히면 거기서 돌아가는 경우는 시신 자체도 안 줍니다. 다 이제 해소시키거든요. 왜냐하면 훗날에 나오면 시신의 이제 흔적들이 이제 가족들이 이제 그 사진이 국제사회에 나오면 또 이제 인권 제재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시신마저도 지금 없죠. 어쨌든 저 통일돼도 어머님 시신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 뭐 북한의 뭐 가족들이라는 게 더 올 수 있는 가족이라는 게 뭐 아들을 하나 겨우 또 데려왔죠. 그래 아들은 혼자 떠돌이 생활하며 꽃집이 치고 있는 걸 거의 한 3년 되올 때 그때 제가 데리고 왔어요. 와서 지금은 여기서 뭐 훌륭하게 정착을 잘하고 그래 와서 또 올 때 같이 손잡고 오던 탈북자 이자분하고 결혼식도 해서 애까지 낳고 지금 할아버지 됐습니다. 할아버지.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그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브로커 비용 900만 원도 지불하셔야 하고 또 네. 가족분들 탈북시키려면 그것도 돈이 들 텐데 개인적으로 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참 제일 문제가 그거더라고요. 처음에 탁 나오니까 느끼는 게 막 만세 부르면서 하나만 나올 때도 이제는 됐구나 했는데 딱 나오는 그 순간에 집 돌아보니까 텅텅 빈 집에 정말 혼자서 외롭다는 게 엄청 외로워지더라고요.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처음에 나오자마자 그동안 못 먹었던 술 마시고 싶어가지고 네. 근처에 있는 술집에 갔어요. 근데 네. 첫날이다 보니까 밤늦게 잠도 안 오잖아요. 네. 우리 동네 밑에 그 시장이 있어요. 그 현대시장이라고. 거기 내려와서 지금 술집 가니까 다 술 마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북한에 있을 때는 이게 잔으로 안 마시거든요. 이 컵으로 마셔요. 그래 쭉 들어가서 술 좀 마시겠다니까 술 마시려 왔다니까 그 봉사하시는 그 북한말로 접대원이죠. 갖다 주는 게 술 뭘 먹겠냐 그 술 아무거나 주면 된다니까 뭐 이게 소주를 하나 갖다 줘요. 네. 근데 지금도 기억에 처음처럼인지 잠시든지 기억이 안 나고 네. 그냥 이게 초록색. 이게 무슨 술이냐 물 마시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나요. 북한에 있을 때는 제가 40% 술을 계속 마시던 사람이 네. 네. 이게 술 맛이 술이 그 술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와. 그동안 술 안 마셨으니까 조금 약간 도수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어떤 두 병을 마시는 그 컵이다 물 마시는 컵 줬잖아요. 북한처럼 북한은 컵으로 마시거든요 술을. 네네. 40%도 컵으로 마십니다. 그거 쭉 벌써 안주 갖다 주는 거 아주 쭉 마시는데 그때 지금 옆에 사람들 마시는 건 누구도 혼자 온 사람 없고 저 혼자 지금 혼자 마시잖아요. 네.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내가 북한서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보고서 지금 자꾸 쳐다보는구나. 아니 소주를 컵으로 마시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뭔가 일 저지를 것 같으니까 핫술 마시는 건지 글쎄요, 뭐 모르는 글쎄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훗날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일하면서 한국 분한테 그때 이야기하니까 니마 너 지금 와이프한테 쫓겨나서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마시는 걸 아마 사람들 봤을 거다. 네. 대한민국은 컵으로 마신 사람도 없고 네, 그다음에 그쵸. 뭐 이렇게 혼자서 와서 마신 사람 없잖아요. 네. 그때 그렇게 마셨던 일이 있어서 그렇게 처음에는 막 급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는 순간에 정착하려도 집은 덜렁 지금 받아놓고 지금 임대주택 살지만은 이제 주는 돈 가지고 기초생활수급비 가지고는 당초 안 되겠는 생활 거예요. 자체가 어렵죠. 그래 제가 나오자마자 이 스크린도 전철 스크린도 있잖아요. 네. 그 작업부터 이제 가서 시작했어요.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일 시작했죠 제가. 예, 그러니까 금방 나와서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사실은 이러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 좀 폭로하고 싶은 게 빨리 가족들이 해야 되겠다. 네. 보급비 내야 되겠다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전화 이것저것 선배들 알아가지고 네. 현금만 주는데 어딥니까 카드 내면 우린 기초생활 수급 잘린답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기록이 안 남게. 네, 그래가지고 네. 그게 진짜 일이 뻑써요 완전히. 일사 가면 그러니까 전철이 딱 끝나고 나서 아침 새벽까지 5시간 아닙니까? 네. 그 5시간 동안에 일을 시키려니까 1시간에 10,000원씩 줬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수고를 내는데 쫙 짜면 땀이 쭉 그래서 막쭉 내려오고 또 그다음에 또 닦으면서 일하고 막 그렇게 하는 정도로 일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브로커비도 한쪽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일도 회사 일도 또 시작하고 낮에 밤이 이어서 계속 일을 했어요 그때는 막 분별이 없었죠. 빨리 가족 데려와야 되겠다. 브로피 빨리 이제 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그래 하여튼 지금은 좀 웃음이 나지만 그때는 뭐 웃음보다도 그래서 다니면서 집에서 음식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낮에는 또 이쪽 일 하다가 밤에 또 거기 가려면 집에 왔다 가려면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니면서 이제 무슨 오뎅도 싸 먹고 그다음에 뭐 김밥도 싸 먹고 길에서 그래서 먹으면서 다니고 막 그랬죠. 집은 거의 잠만 자는 곳이었군요. 예, 그러니까 매일 안 돌 때가 많았어요. 어떨 때는 일주일씩 못 돌 때가 있었어요. 밤에 가서 일하고 아침에는 또 이쪽에 현장 가서 일하거나 회사 가려면 할 수 없이 작업복을 가방에 넣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땀이 푹 젖은 거는 5시 문 열기 전 있잖아요. 그때는 화장실 들어가요. 그럼 화장실 들어가면 그때는 좀 사람도 안 다니고 조용할 때니까 팬티 바람에 냉수 마찰을 막 해서 땀 다 하고 샤워는 못 하잖아요. 쇠민 끼서 해야 되니까 세수도 하고 그 땀 밴 옷을 거기다 막 빨아서 쭉 짜면 땀으로만 빠지잖아요. 그걸 비닐다 싸가지고 옷에다 넣고 밖에 외출복 입고 그리고 가족 현장 가서 그 주변에 가면 텐트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쭉 보다 거기에 이제 몰래 걸어놓으면 마르잖아요. 낮에는. 그리고 뭐 수강 받거나 그다음에 운전면허 하고는 제가 포쳐서 다니는데 거기 가도 낮에 가서 운전면허 공부할 때 운전할 때는 그렇게 일하던 작업복은 걸어놓고 말려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또 저녁에 가면 그 이제 말렸던 옷을 또 입고 일하고 막 그랬거든요. 잠은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그래 밤엔 잠을 못 자니까 다닐 때 전철에서 자잖아요. 네. 전철에서 자고 학교 가서 짬짬이 자고. 쪽잠만. 그 쪽잠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때 나는 무슨 약들하면 그렇게 하면서도 좋았던 게 야 중국인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게 이게 꽃이다. 항상 그때 생각이 무슨 각오했냐면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 진짜 나는 행복하고 무서운 게 없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한 거는 항상 그 드는 게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데 내가 날 뭐 잡으려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일한 것만큼 오늘 또 돈 벌었잖아 뭐 이렇게 그런 한마디로 그 기쁨도 있고 막 이런 성취감 이런 것도 자꾸 생기고. 북한에서 네. 유수한 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였는데 네. 블루 칼라가 됐어요. 노동일 하시게 된 거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게 전혀 없으셨습니까? 근데 그게 없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북한에 있을 때 제가 너무도 좋은 직업이 같지만 저희 아버지는 기껏해야 대학 교수였잖아요. 북한의 대학 교수는 정말 불쌍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대한민국 와서 대학원 석사 마치고 박사과정 지금 하고 있지만은 우리 교수님들 얼마나 좋습니까? 우선 월급 자체가 여기는 뭐 5,000불
연봉이 5천 다 이상 6천 막 저 어떤 건 만불 넘어가 1억 이상 받으시는 분도 계시죠. 글쎄요. 원로 교수님들은. 근데 우리 아버님도 뭐 교수 박사라 쳐도 주말에 먹고 싶은 두부 밥 모에다가 술을 한 잔 마시기도 힘듭니다. 월급 자체가 안 되니까. 저희 아버지 월급이 기껏해야 쌀 시장 나면 2kg 살 수밖에 없어요. 월급이? 월급 자체가 노임이 네. 한 달 북한말 한 달 노임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올 때 2,200원 했습니다. 쌀 1kg가. 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월급이 기껏해 4,000원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한 교수입니다. 그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자체로 공부 잘해 종합대학 가서 그다음에 배치 좋은 데 갔지만은 제 주변 보니까 다 이제 보이직 간부 다 잘 살고 너무도 평양이 이런 사람들하고 저는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모든 이제 북한에서의 잘못 막 삐어졌던 것들이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쟁이라는 게 저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뭔가 만들어내서 내쫓고 대신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 들여놓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에 제가 북수 몰수 말할 때 그때 이제 우리 친구 때문에 제가 이제 연구 나왔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다른 간부 자식 같으면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북한은 오직 김정은 거의 특급만 살 수 있는 사회지 아무리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저는 그때가 억울했던 게 나보다 대학 때 공부보다는 성적이 낮은 놈이 오히려 내 꼭대기에서 군림하면서 나를 통제하는 당간부가 되고 나는 그 밑에서 그 눈치 보는 연구사가 된다는 게 너무도 억울했었어요, 실제는. 그때 항상 생각했던 게 야, 노동자들이 얼마나 좋을까. 하루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TV 보면서 샤워짝하고 앉아서 TV나 보면서 있다가는 아침 또 나가서 일을 하고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때 그 남들한테 정말 그 이런 불만 이런 게 항상 있었거든요, 실제는. 그러니까 그게 한국 와서는 그런 건 없잖아요. 어떡하니 열심히 한 것만큼 되고 제가 하루하루 지금 한국 와서 이제는 7년 되었지만은 하루하루 성취하는 과정에 처음에는 직업도 없어가지고 그런 막이를 했지만은 점차 다니면서 대학생들한테서 교수를 하고 작년 같으면 외국만 해도 4개 나라 다니면서 다 나라에 가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학생들 앞에서 트레 대학교 학생들 앞에서 막 제가 강의까지 할 정도로 너무도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은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이렇게 훌륭하게 되는 사회라는 그 이제 뿌듯함에 지금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참 그래 이 처음에 왔을 때 고생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생각되냐면 진짜 거칠 걸 거쳤다. 왜냐면 제가 우유 배달도 했었습니다. 운전면허 따가지고 오토바 싸가지고 새벽에 왜냐면 낮에 이제 뭔가 하려면 새벽 시간이 그래도 새벽에 잠이 안 와요. 딱 깨나보면 부기는 가족 생각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막 잠을 못 주무셨군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러니까 새벽 초저녁 조금 자다가는 깨나서 또 아침에 또 우유 배달도 하고 네 그래 그때 연세 우유 있잖아요. 연세 우유 우유 배달 또 제가 우리 동네 거 하는 걸 한쪽으로 하긴 했는데 그때 그 좀 힘들긴 힘들었어요. 한 번은 그 눈이 왔잖아요. 눈이 올 때마다 이제 이 서울은 또 언덕이 좀 꽤 되는데 오토바이가 눈이 왔을 때 미끄러질 때는 올리막은 좀 괜찮은데 내리막이는 꼼짝 못 하잖아요. 그렇죠. 위험한데. 아니 종이팩들이 막 그때 막 터져버리면 그리고 우리 사장님이 좋았어요. 제가 터지면 그때는 눈물 좀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한국 왔나 이런 생각이. 예, 근데 그러면서도 또 사장님은 괜찮다. 이건 제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눈이 오면 조금만 참으면 눈이 이제 다 녹여주고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데 그 조급해하지 말라. 그리고 그런 집들에다 낮에 전화해가지고 눈 때문에 못했으니까 다음에 좀 더 내주겠다 하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예, 알았습니다. 그래, 그때는 이게 그러면서 하루하루 이제 적응해 가는 과정에 그 사장님은 탈북자인 걸 알았습니까? 알죠. 제가 솔직히 고백했죠. 네. 그러니까 탈북자라도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한번 해봐라. 해서 근데 제가 감사하네요. 그래 제가 지금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기억력이 제가 지금도 여전히 좀 좋아요. 그래서 집들이 한 거의 200세대가 돼요. 우유 배달하는 집들이. 그 집들 주소를 알려주면 제가 가지다가 지도 공부하잖아요. 딱 공부하고는 그다음에 코스를 따라가면 이곳이 다 이게 한 두 번만 하면 제가 잘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 그러더라고. 와 진짜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 해서도 그렇게 길에 밟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어디 한번 갔다 오면 그 길은 딱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도 그래서 제가 한 6개월은 다른 일 하면서 새벽마다 근데 새벽에 하면 기분이 또 좋잖아요. 기분 진짜 좋아요. 여름 같은 때는 그래요? 말고기 마시면서 막 해서 동네 돌면서 할 때는 그때는 뭐 한국 노래를 이게 이어폰 꽂고 노래 들으면서 막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하려면 아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각종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정말 자격증도 많이 땄습니다. 컴퓨터 활용 2급도 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여튼 한국 와서 제가 북한에서의 모든 걸 다 영어로 포기하고 하나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컴퓨터 활용 그다음에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영양 생리학 이런 생리학 쪽 공부하다 보니까 또 이제 북한은 또 서양 음식에 대한 이런 자격증 이런 게 북한은 한국처럼
잘 돼 있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리 학원 또 다녔어요. 다녀가지고 한식, 양식 다 자격증 다 따고. 네. 그래서 제가 유명한 게 조리사.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필답 시험 나오는 게 그게 이제 뭐 대상균, 뭐 각종 균에 대한 거, 식품 소재, 영양 관련된 그런 화학, 학명 이런 건 제가 다 아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신기한 게 북한에서 배웠던 게 다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그래 필기 시험 뭐 한번 붙어보고는 그래서 했는데 확 통과됐고 그다음에 실기 시험도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통과된 거예요. 다. 그래, 하여튼 제가 제일 좋았던 게 자격 시험, 자격 그 컴퓨터 활용 이급할 때도 한 20명 했는데 2명만 받았어요. 나머지는 후에 재차 시험 저는 첫 번에 다 이제 다 합격돼가지고 다 받았어요. 그래 참 제일 좋았던 게 열성 내는 것만큼 다 하나하나 성취되는 게 너무 좋았고 그래 제가 사무직으로 처음에 이제 경기도 통일교육센터 제가 입직할 때 그때도 그 자리 가지고 정말 수십 명의 한 명을 뽑는 정도로 막 그렇게 하는 직업이었었는데 컴퓨터 활용도 있고 다 있으니까 자격은 완료돼가지고 딱 사무직에 앉았을 때 제 책상이 딱 있어가지고 딱 제 자리고 제 일감 딱 생기고 사무직 딱 그때는 와 드디어 이제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돌아간 것만큼 이제 이렇게 사무직에서 일하게 됐구나 하는 그런 뿌듯함이라는 게 그때 정말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막 네. 아마 북한 친구들이 지금 인터넷 되면 그 친구들한테 동영상으로 야 나 지금 이제 봤지 이렇게 네. 그러면 오셔서 대학교도 다니셨잖아요. 그 대학 네. 생활 얘기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북한에서는 뭐 대학을 다 공부한 게 뭐 북한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다는 김성 종합대학을 다녔었고 어쨌든 북한에서는 그래도 최상위에서 공부를 했지만 한국 와서 딱 느끼는 게 과연 북한에서 배운 게 뭐지 이게 하나원 때 벌써 느껴지더라고요. 간단한 모든 역사라든가 모든 이제 법적인 문제, 민주주의 모든 문제가 북한에서는 전혀 생소한. 그러던 찰나에 제가 한국 와서 느껴지는 게 아니다. 이제는 다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대학원 우선 좀 공부하겠습니다 해서 북한학을 처음에 시작을 했죠. 해서 공부 쭉 하는 과정에 야 정말 내가 북한에서 살면서 그렇게 많이 북한에서 배웠지만은 다 헛것이었구나. 한마디로 내가 그 헛것을 배웠기 때문에 탈북할 때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순간에 내가 그 북한의 모든 것이 순간에 기둥에 허물어진 게 그 헛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게 된 것이고 이전 그러면 내가 나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하는 중심을 이제는 세우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원 과정 거치면서 새롭게 이제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이제 말했던 모든 주체 사상이라든가 김일성의 역사에 대한 모든 북한의 세뇌 교육은 전혀 지금 정말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꾸며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그 거짓이면 진짜가 뭔가 하는 걸 근데 그게 정말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탈북자들한테 정착하자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실도 빨리 아는 게 중요하다.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자식들은 이제 한국식 교육받으면 교육받은 애들은 부모하고 소통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 내용에서 그러면 생활상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거리가 돼야 되겠는데 제가 회사 일하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한국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서 봉착됩니다. 아 그래 그게 뭐지? 그러니까 북한에서 역사를 배울 때 간단한 실례로 세종대왕 하면 북한에서는 한글을 만든 게 세종대왕이다 기억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 후민족은 우리 민족의 역사 대단히 잘한 거로 만들 그런 것만 하지 어느 개인에 대한 그런 거는 우상화에 저촉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한국 와 보니까 삼민운동에서도 유한순 열사에 대한 것도 여기 와서 알게 되고 다 이 모든 게 다 새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만 이제 자식들하고도 소통되고 회사 나가서도 이제 여러 가지 또 특히 TV 보면서도 TV의 역사 우리 그 사극 같은 것도 보면서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래 저는 항상 우리 친구들한테도 무조건 이거 우리가 북한에서 못 배운 건 배워야 된다. 그래 지금 좀 뿌듯해요. 그래가지고 석사는 제가 북한학을 공부했었는데 북한학은 좀 이제 박사 과정까지 이끌어가자니까 약간 좀 어려운 게 자료가 부족 좀 많이 있어요. 자료 부족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던 찰나에 또 다른 교수님이 저한테 앞으로 통일되면 앞으로 이제 통일됐을 때 통일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거는 국가라 하면 법과 그 모든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쪽으로 좀 공부 좀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정치는 저는 아직 뭐 좀 원래 이공계 쪽이니까 정치 같은 건 좀 그렇다니까 정치는 아니래도 과학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기존 인프라 축성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법적인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인프라 축성 관련된 이런 문제도 이공계 쪽 사람들이 관심 둘 문제니까 그런 국가 정책 이런 거 관련된 거 좀 공부하면 어떠냐 해서 제가 이번에 박사과정은 그쪽에 이제 국가 정책 관련된 그런 박사과정을 지금 그러니까 통일 이후의 정책, 통일 이후의 입법 방향 네. 이런 쪽을 공부하시는 네, 거군요. 네. 그래 지금 이전에 통일 이전에 어떻게 대응해서 할 것이고 네. 지금 북한에 있는 법을 좀 다시 제가 좀 쭉
종합적으로 한번 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공부하면서. 그래서 지금 과연 북한 지금 나와 있는 각종 법들이 과연 어떤 데서 모순이 되고, 그다음에 좀 더 나가서는 독일이 통일되면서 어떻게 이제 법들이 이제 변화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중국에서 개혁개방하는 과정에 원래법과 지금 법들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고, 약간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 좀 새로운 것들 좀 도전 좀 해봅니다 지금. 아, 멋있으십니다. 아니요, 아직 시작에 불과하고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 속에 많이 배워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 이 북방 연구회에 대한 것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우선 제가 지금 뭐 북방 연구회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제가 기본 많이 했던 게 북한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전 세계 북한과 남북 통일을 관심 두고 있는 분들한테 과연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교육을 제가 많이 했는데요. 그 교육도 이제 국가에서 또 이제 그런 자격증이라는 게 또 자격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통일교육 전문 강사라고 하는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은 정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일부 안에 통일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육원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다음에 우리 탈북자들 중에 그걸 희망하는 분들을 교육을 줘요. 그래서 통일을 대비하는 통일교육이죠, 한마디로. 아, 그것도 자격증이 필요한 거군요.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는 이제 그 수강을 받고 나면 통일교육 전문, 그러니까 수료증을 주면서 통일교육 전문 강사라고 하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초, 중, 고등학교, 대학, 시민단체, 예, 정말, 예, 어떨 때는 1년에 보통 한 130개 단위에 나가서 제가 강의도 할 정도로 바빴죠. 그래. 하여튼 그 통일교육 강의를 지금까지 많이 해왔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제가 그와 동시에 빨리 이제 북한도 통일을 앞으로 대비했을 때 우리가 뭘 할 것인지 하는 걸 고민하다가 저희 이제 같은 뜻을 가진 분들하고 또 저희 선배님도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좀 제가 뭐 좀 공개는 좀 그러지만, 예.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러면 북한에 있을 때 이공계 쪽이라든가 북한에서 전문적으로 전문직 했던 분들로 해서 우리가 남한의 이제 그 각종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특히 이제 인프라 축소 관련된 각 분야별 그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우리 좀 연구하고 북한 것도 연구해서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남북의 통합과 통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자. 그런 연구하는 걸 고민하다가 2015년에 통일부에서 그러면 그 연구할 인력들이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단체 안에는 북한에서 교수하시던 분들, 연구직 있던 분들, 그다음에 대학에서 이제 졸업하고 전문 분야, 자기 분야, 예를 들면 축산 분야에 있던 분은 북한에서 수의축산대학 졸업했으면 그 분야에서 일하시던 분, 또 생물학 졸업한 저 같은 사람은 또 그리고 또 연구직도 그쪽에 있던 사람, 각종 또 금속임 금속 분야 대학 졸업하고 교수하시던 분 아니면 현장 탄광에서 기사장 했던 분들 뭐 이런 각종 이런 분들로 해서 우리가 단체가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분석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이제 연구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하고 이제 그 각종 프로젝트를 같이 이제 그 조언 아니면 협조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씩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어려움도 있긴 있습니다. 뭐 사실 인건비는 좀 어려우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뭐 자비로 하는 경우도 많고, 예, 그리고 이제 좀 어렵더라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좀 나오곤 있죠. 근데 하여튼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은 해요. 네. 정확히 그러면 통일을 준비하는 어떤 기관인 건데, 단체인 건데, 네. 정확히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인데 제일 우리가 하는 일이 기본은 그거죠. 이름 자체가 북방연구회라고 하는 게 우리 북한이라는 말은 너무도 많잖아요, 단체가. 근데 우리는 이런 개념을 가졌습니다. 통일되려고 하면 통일은 분단됐을 때도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완전히 너무도 상반되게 정말 이게 강국들에 의해서 강국에 의해서 우리가 분리된 거 아닙니까? 주변국들에 의해서. 통일도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이 막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 주변국들,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과의 호상 관계 속에서 그들의 이해관계와 공동의 의지가 이렇게 발현돼야만이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통일돼서도 그들하고의 협조가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보자. 그래가지고 연변 가기대라든가 연변 대학교라든가 러시아나 일본 각종 이런 대학 교수들하고 우리가 지금 각종 이제 만나고 이런 미팅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들의 정보도 우리가 좀 교환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북방, 그러니까 노스코리아 아니고 노던, 예, 노던, 노던, 예, 그러니까 북방, 예, 그리고 리서치 애소시에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북방 연구회 이렇게 이름을 좀 크게 잡고 좀 나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달았고요. 이자 하는 기본 일은 이자처럼 통일을 대비해가지고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에
앞으로 이제 각 분야별로 어떤 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자면 지금 북한이 각 분야별로 각 기술 수준들이 지금 나오는 걸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조사해가지고 어느 정도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이 남한하고 하는 연구에서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나고 공통점이 뭐인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통일되기 이전이라도 각 분야별로 어떻게 교류협력하는 게 좋을 것인지 선차가 뭔지 이런 거 좀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 하려고 있는 게 뭐냐면 인권 활동도 우리가 좀 조금 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많이 불거진 게 그거잖아요. 고위층들이 왜 탈북하겠냐 이겁니다. 북한의 고위층들도 마찬가지로 간부들도 또 과학자들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놓여 있는 게 조금만 잘못되면 북한에서 감시하는 것도 일반인보다도 오히려 고위층이나 그다음에 이런 인테리들에 대한 감시가 더 심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잘못에 대한 제지가 더 심하죠. 왜냐하면 너희들은 당에서 그만큼 신임하고 배려해줬는데 배신했다는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엄청 더 많은 대가를 따지고 실례 들어서 일반인들이 촉살할 때는 뭐 단지 뭐 물론 한 방이라도 큰 거지만은 막 9방 쏜다 해도 고위층 간부들 죽일 때는 막 둘러놓고 보는 게 50방 뭐 90발씩 막 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사총으로 막 쏴 죽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수록 더 이제 압박이 심하고 간부들 자체가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재상님도 제가 북한 유학생 정책과 그들의 인권 실태에 대한 걸 제가 한번 또 연구를 해서 한번 또 발표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권에서 좀 해방할 것이고 앞으로 통일되면서 그들한테도 우리가 꼭 필요한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민주 역량에서의 그들의 흥각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우리가 좀 개발 좀 해가지고 이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약간 큰 타이틀은 저희들 그래서 통일을 대비한 그런 인테리들 북한의 인테리들 또 변화 그리고 이제 통합을 위한 남북한의 통합 그 연구 이런 것들을 지금 기술 맞추고 있죠. 네. 북한 고위층이 느끼는 불안감이 훨씬 더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이 고위층이라는 게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 고위층 속에서도 이처럼 항일, 빨치산, 백두혈통 속한 그런 이제 변하지 않는 고위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배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당 비서, 그다음에 중앙당 과장급 뭐 이 높은 간부들은 자신들마저도 김정은이 이제 세습된 것처럼 세습되고 있고요. 걔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본주의 나라에 내다 버려도 다시 북한에 갈 놈들이에요. 그것들은. 그것들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없고요. 그게 그래도 기껏해야 몇 개 안 됩니다. 진짜 손에 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배제 대상이고 중요한 거는 그 말고 남은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지금도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북한 지도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도 빨리 통일되길 바라고 김정은이가 정말 빨리 없어지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 우리 대상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정은한테서 김정은 싫어하는 사람 다 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들한테는 희망을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나 그래서 북한하면 간부하면 다 간부가 다 나쁘다고 보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 편에 몰아붙이는 게 아니고 그들한테도 통일되기 전에 앞으로 통일돼도 희망이 있다. 통일되기 전에 너희들이 일반 주민한테 혹독하게 인권유리는 하지 않으면 되고 그럼 통일돼서도 그들이 인정해주면 된다. 네, 그런 것도 좀 알려줘야 되고. 네. 앞으로 이 일을 하시면서 이제 미래에 네. 더 어떤 비전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탈북자가 이제 3만 명 시대인데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외로 지금 김정은이가 아무리 지금 국경을 막아도 삶을 그러니까 사람이 그 자유를 바라는 그거는 김정은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실례로 지금 탈북자들이 지금은 줄어들다가 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전히. 근데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진짜 목숨을 걸고 지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죽으니보다도 온다는 거죠. 그런 많은 탈북자들이 오고 있는데 저는 항상 우리 탈북자들이 이제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훌륭한 일을 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탈북자들 함께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함께 이제 좀 많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되고요. 그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저는 남한에 와서 초, 중,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도 가고 이런 친구들도 정말 이제 앞으로 큰 훌륭한 통일 역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과도 이제 우리 같이 이제는 단체에서 우리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연구 프로젝트도 같이 하면서 북한에 있을 때의 경험, 그들이 남한에서의 배한 지식 이런 것들을 또 합치고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유명한 북한 전문가들 분들하고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우리가 분석집도 이제 작년도 분석집을 2번에 걸쳐서 해가지고 분석집, 그러니까 북한의 각 산업 현장, 대학 관련된 분석집을 우리가 해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분석집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분석집도 만들고 세미나도 이제 좀 몇 차례 다른 단체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이제 또 서울대 가서 우리 연구회가 서울대학교하고 또 이번에 1차로 했습니다. 세미나 해가지고 앞으로 통일됐을 때 인프라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중단기 계획하고 앞으로 장기 계획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를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하는데 저희들 단체가 가서 같이 이제 발표도 하고 토크 형식으로 나가서 이제 발표도 하고 했는데 또 발제자도 우리 한 분 또 내셔가지고 했었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세미나도 대한민국에 있는 북한 전문가들 이런 분들하고 많이 할 걸 기획하고 있고요. 통일 지도자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분들도 이제 통일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우리 탈북자들 중에서도 그쪽에서 앞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분들한테 한국의 유명한 분들을 모시다가 좀 정말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이고 통일됐을 때 어떤 걸 준비해서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또 이제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북한의 고위층들한테도 그들한테 이제 과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고 그다음에 독일이 통일됐을 때 독일에 있던 인텔리들이 삶이 어땠는지 북한에서는 다 그들이 통일되고 나니까 어려웠고 뭐 통일을 반대하고 싫어했다 하지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일되고 나니까 결국 동독에 있던 분들 중에 대통령도 동독 출신이 나왔잖아요. 수상도 메르켈 수상도 동독 출신인데요. 그걸 몰라요 북한에서. 그걸 알려줄 수가 없죠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그들한테도 이렇게 당신들이 지금도 통일돼 가지고 열심히 자기의 능력과 지적인 걸 높여가지고 통일되면 그러니까 결국 통일되기 전에는 일반 북한 주민들한테 당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막 포갑할 것이 아니고 항상 마음속에는 통일된 이후에 이 국민들을 아끼는 대한민국처럼 정말 이렇게 이제 살다 나면 통일되면 이제 만약 처형이라고 할 때는 국민들이 저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은 뭐 용서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에도 보내주고 실제 그렇게 활동하는 단체가 우리 한국 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전환기 정기 워킹 그룹이라고 하는 단체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되면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거는 최소한도로 갈등이 없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북북 갈등도 없애려면 미리 전에 사전에 이런 정보들을 보내줘 가지고 북한 내에서도 서로 이제 김정은과 그 패거리만 내놓고 나머지는 똘똘 뭉치게 만들고 의사가 통하게 만들고. 근데 요즘에 그런 흐름이 됩니다. 법관들도 그러니까 경찰이 그러니까 북한 보안원이죠. 보안원 보위원들도 와서는 조용히 이제 와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라 하면서 서로 이제 사람들하고 인간적으로 그런 게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도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최근에 너무 좋은 게 우리 탈북자 활동들이 인권 활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관심 두고 하니까 북한에서도 내부 안에서 이제는 일반인들도 인권이 뭐인지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관들마저도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수준별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일반 주민도 많이 알 수 있는 자료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제 좀 일정한 굽수 있는 인텔리들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정보 자료. 그럴 때는 각 분야별로 실내 들어가지고 제가 생물을 하면 대한민국의 생물 수준이 얼마 되고 요즘 뜨고 있는 4차 산업에서 우리 생물 분야는 지금 어떤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이런 자료도 북한 주민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분야 과학자들한테는 일반 주민한테는 아무리 설명해도 그런 학술적인 용어는 모르지 않습니까? 과학자들한테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과학자라든가 인텔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도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으면서 그 과정에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으며 진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나라의 생활력 이게 얼마나 강한가 진짜 이 진실한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북한은 사회주의 아니지만 사회주의를 하니까 북한 주민한테는 사회주의 아니지만 그 사회주의라는 게 얼마나 망해왔으며 과연 그 기초적인 원리적인 논리적인 이런 것들을 잘 데이터 만들어가지고 북한에다가 이 정보를 유입시키는 게 아마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지금. 네. 그리고 아까 해외에도 이렇게 강연 다니신다고 했는데 네. 해외에도 그러면 이런 북한에 관련된 문제들을 알리는 데 힘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드문이 이제 국제적인 북한 인권 관련된 이제 이런 세미나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한 번 거기 참여했다가 한 번은 그 참여했던 외국인이 보고서 한국에 왔던 외국인이에요. 한국 와서 그 행사에 제가 나가서 토론했었는데 그 듣고 나서 이제
한번 또 이제 우리 또 한국에 있는 단체 그분들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 했던 걸 해서 우리 좀 한번 하고 싶다 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단체 인권 단체에서 추천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 3월에 영국에 가서 활동 그 했는데 기본은 뭐냐면 북한에서의 그 정치범 수용소라든가 여성 인권 이런 아동 인권 이거는 많이 좀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물론 지금도 계속 알려야 되지만은 그때 제가 했던 건 생소한 게 북한에서 유학생들이 얼마나 처형 많이 됐으며 고위인들도 그거 제가 자료적으로 제가 연구했던 거 있었어요. 그거 발표하고 북한에 있을 때 김부자들의 건강 장수를 위해서 했던 그 연구안의 프로젝트가 어떤 걸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일반 주민의 삶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위층들의 삶에 대한 걸 쭉 하고 고위층들이 그때 당시로 이제 피해받았던 사례. 제가 우리 탈북자 저희 같은 연구소에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우리 연구소 비밀을 외부에 누출했다고 해가지고 온 가족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류준상 박사라고 지금은 없을 거예요. 온 가족이 끌려갈 때 제가 다 목격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이제 고위층 간부라 해도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온 가족이 죽어야 하는 그 삶에 대한 걸 제가 고위층도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네, 그 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을 자기네도 좀 한번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영국에 가서 그때 한번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유학생은 북한 출신으로 동유럽이나 중국에 네, 갔다가 네네네. 북한에 귀국하고 나서 숙청되거나 사형당한 경우가 그렇죠. 많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네, 그게 뭐냐면 시간 좀 되나요? 제가 괜찮습니다. 잠깐 말하면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코의 그 체스코슬로바키아가 원래 됐잖아요. 네, 체코슬로바키아. 네, 근데 네. 지금은 슬로바키아의 코멘스키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네. 브라티슬라바에 코멘스키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 유학생이었어요. 네. 유학하고 와서 북한에서 대학 교수했죠. 네. 근데 아버지가 유학하는 과정에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대학 2학년 때 종합대학 다니는데 제가 모스크바 종합대학 유학 가게 돼가지고 당장 가게 됐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그러니까 시외 전화라고 하는 지방에 전화하는 거는 핸드폰도 없고 뭐 전화 그런 제주도에 가서 이제 신청하고 앉았다가 아버지 대학 강좌 전화 들어가면 아버지하고 전화하잖아요. 전화해서 아버지한테 너무 기뻐가지고 아버지 제가 유학 가게 됐습니다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기쁜 내색이 없더라고요. 전화 받으면서 그래?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가게 되고 내일부터는 제가 6개월 동안 의학 공부시킵니다. 러시아 의학을 공부시켜서 가서 이제 수업 받을 수 있게끔. 그래 그거 한다니까 아버지가 너 지금 포기하면 안 되냐고. 아버지 왜요? 하니까 뭐 알았어. 내가 평양에 2차 올라갈 테니까 가서 만나자 하고는 전화 놓더라고요. 그래 이틀 만에 올라갔어요. 아버지가. 진짜 다른 때 같으면 그렇게 빨리 올라오면 못 오는데 그날로 아마 아버지가 질겁해서 왔다는 소리죠.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는 통행증 떼가지고 급하게 올라온 거예요. 와서 아버지가 기숙사에 저를 찾아와서 밤에 나오라서 나갔어요. 저희 기숙사 앞에 그 사목역전이라고 전철역이 있는데 그 앞에가 이제 나무가 막 빼곡한데 그 그런 이제 공간이 있어요. 공간에 와서 아버지가 야, 너 유학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왈칵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외국 나가서 실컷 정말 외국 바람 실컷 그 보고 전 왜 가는 걸 반대하냐고 나 그랬죠. 그 아버지가 네가 나이 먹으면 네 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먹으면 알 거니까 단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말씀에 외국 가서 유학 졸업하고 그 대학 졸업증 받는 것보다도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증을 받는 게 너한테는 꼭 더 필요하니까 아버지 말 듣고서 무조건 포기해라. 그럼 어떻게 포기해야 돼? 이게 당신 되는데 하니까 알았어. 내 담당 그 간부과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인사까지요. 만날 거다. 네 올라가서 만나겠다고. 다음날 아버지가 만난 거예요. 그분을. 간부과에 올라가서 유학생 생물학부 담당한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저를 포기하는 걸 어떻게 사업을 했더라고요. 후에 알았는데 저를 이름 뽑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 제자들 통해 가지고 평양에 있는 자기 대학 때 제자들 있잖아요. 통해 가지고 뇌물을 준비해서 그래가지고 뇌물까지 섬기면서 제 이름을 뽑은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북한은 유학 간다 할 때 민단 뛰갔잖아요. 그거 뽑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유학 가는 게 북한은 다 가고 싶어 하지만은 첫째로 유학 가는 기준이 토대가 좋아야 되고 다 이런 것도 보면서도 실력도 봅니다. 그게 근데 당장 이름까지 들어간 걸 뽑자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다 하는데 계속 하자니까 할 수 없이 뇌물을 주면 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아버지가 왜 그렇게 반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제 이야기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포기하니까 우리 간부까지도 저를 찾더니 그러면 대신 누굴 보내서 해서 이름을 김충일이라고 지금 이상이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제가 이름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을 제가 추천했어요. 그 친구가 내 덕분에 자기 갔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모스크바 정밀화학공업대학을 가서 공부했어 이 친구는. 그래 가서 공부하고 가임 동안에 고맙다고 저한테 사진 카메라도 보내고 이나지 필름도 보내고 졸업하고 끝나서 왔을 때 90년도에 왔더라고요. 근데
졸업 채 못 끝나고 왔어요. 그때가 90년대, 89년도 그때부터 수련 무너지고 동북권 무너지고 네. 망명자가 많이 생기니까 네. 최태복이가 그때 당좌위원회 과학교육비서가 했어요. 그때 최태복이가 가서 유학생들 대상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 그동안 공부하기 힘들었으니까 잠깐 보름 동안 귀국해가지고 가서 조국에 가서 금강산 구경도 하고 고향에 가서 부모들 만나고 오면 되니까 공부하던 거 다 그대로 내놓고 그대로 가면 된다 해서 다 속아서 한 거예요. 오자마자 집에 보내긴 뭘 보내. 이민문화궁전에 모여놓고 사상투쟁을 한 거예요. 그중에서 한 30%를 저희 정치문서에서 끌어 보내고 나머지를 배치시켰는데 졸업 못한 애들은 해당 학교들에 가서 이제 마지 공부시키게 하고 편입시켜가지고 그런데 우리 친구도 경호과학원에 배치받았었어요. 한 달도 못 돼가지고 또 정치문서에서 끌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그때 보니까 저는 30%부터 50%, 많게는 한 70%는 지금 없다고 봐요. 왜냐면 저희 친구 중에 김충일 말고도 염강훈이, 리용수 다 없어요. 제가 후에 그날에 찾아가지고 보니까 가서 보면 걔가 지금 어느 한순간에 아침 조회 시간인데 보이서 와서 이거 뒤를 묶어서 가져갔다고. 끝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이 다 유학생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 와 그때 그 유학생 인권이 그건 겁니다. 그래, 북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만하시더라고요. 2005년도 돌아가셨어요. 제가 오기 전에 돌아가실 때 눈 감기 전에 야 내가 너한테 잘한 게 딱 한 가지 있는 게 널 유학 안 보낸 게 내가 잘한 게다. 내가 유학 갔으면 너희 학급 김충일이처럼 지금 이 세상이 없어. 예측을 하신 건가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 유학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네. 내가 일생을 딱지가 붙어서 살아왔다. 아버지가 딱지랑이 뭐냐면 죽을 때까지 감을 씹는 거예요. 유학 갔다 오면. 그러니까 나 아버지는 자기가 그런 걸 당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딱지부터 당하는 걸 싫은 거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북한은 유학 갔다 오면 죽을 때까지 감시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북한 사회거든요. 그래 제가 그때 아버지한테 고맙던 게 제가 지금 유학 갔다 왔으면 지금쯤은 아마 외국 가서 외국인 친하고 대화하고 하는 과정에 외국 사람들하고 통해가지고 대사관 몰래 다른 나라 한 번씩 놀러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되는 거예요. 가서 누구 만났냐 기대다가 보면 그런 과정이 이제 처형되기도 하고 그러죠. 네, 어느새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그런가요? 네, 오늘 이렇게 개인적인 삶 저희랑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 소감 어떻게 한마디 해주세요. 예, 저는 항상 지금도 우리 베나 TV에서 나오는 이걸 자주 보는데 제가 만약 북한에서 봤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우리 북한 동포들 이거 보면 정말 찡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북한에서는 기껏해야 라디오 들으면 라디오 속에서나 과연 북한에서 이제 가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들의 그 변화가 무엇이었고 하는 걸 겨우겨우 알았지만은 이거는 생생하게 이제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많이 보시면 자유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북한의 반이민성과 김정은과 그 3대 세습에 대한 그 이제 정말 지옥 같은 삶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래 저는 이렇게 또다시 이런 데 한다고 생각하니까 기쁘고요.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는 북한의 동포들과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북한 동포들 아무리 세대도 다 모조리는 아닙니다. 이걸 보면서 각성될 것이고요. 민주화운동의 기수가 돼서 앞으로 꼭 반드시 통일된 한반도에 정말 북한을 허무는 민주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요. 통일되면 자기 고향 땅을 훌륭히 꾸려갈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 베나TV 사랑하십시오. 이 TV는 북한 동포들뿐만 아니라 우리 통일된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TV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눈물 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항상 탈탈탈 말미에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 탈탈탈 또는 베나TV를 보시고 이산 가족 또는 고향 친구를 찾고 싶으신 분들 저희 베나TV 제작진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베나TV가 힘 닿는 데까지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탈탈탈 29회 김영수님 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